이거부터 시작해야겠죠. 맥클라렌, 파파야 룰, 노리스와 피아스트리 첫 랩부터 충돌이 있었는데 노리스가 베르스타펜과 부딪혔기 때문에 노리스도 흔들렸죠. 그 과정에서 앞에 부딪혔으니까 회피 기동을 했고 그때 피아스트리와 부딪혔습니다. 저도 이걸 몇 번 돌려봤는데 피아스트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만한 온보드 영상이에요. 그런데 노리스의 노리스의 온보드를 보잖아요. 노리스의 온보드를 보면 노리스는 노리스 나름대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죠. 드라이버들은 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피아스트리 입장에서 화날 만한 상황이었죠. 베르스타펜을 피하려고 나를 부딪혀? 저는 이 파파야 룰이 뭔지 모르겠는데 팀 내에서 무슨 배틀을 하다가 부딪혀서 자리를 바꿔준다 이런 팀 오더는 제가 생전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게 정말 저게 자리를 바꿔달라는 뉘앙스가 있는 팀 라디오인가? 파파야 룰은 그런 것도 있어? 누구 그거 유출한 거 받으신 분 계시면 저 좀 보여주세요.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혹시 부정적인 채팅이나 뭐 이런 안 좋은 얘기 쓰시는 분 있으면은 바로 밴해주세요. 영구 밴. 저희 채팅은 네, 원래 그렇습니다. F1 싱가포르 그랑프리 2025 리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싱가포르 그랑프리는 업그레이드가 있기는 있었어요. 놀랍게도 이게 다입니다. 퍼포먼스가 찍혀 있으니까 대단히 특별한 업그레이드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약간의 테스트성이거나 그냥 미묘한 것들입니다. 여기 아주 큰 건 아니에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아주 큰 건 아니고 정말 미묘하게 조정을 해가면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어가고 있는 거고 엔진 커버는 특히 릴라이어빌러티, 신뢰도 이슈와 관련된 거라고 찍혀있죠. 그래서 이번에 업그레이드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수준입니다. 싱가포르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슈였죠. 히트 해저드, 싱가포르 그랑프리 히트 해저드 FIA에서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이미지를 소셜미디어 채널에 올려놨습니다. 타임라인을 4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이 히트 해저드와 관련된 게 시작된 건 2023년 10월 9일 한글날인데 영어로 써있네요. 죄송합니다. 내일이 한글날이죠. 2년 됐어요. 카타르 그랑프리 때 엄청난 고온 때문에 여러가지 이슈가 있었죠.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2025년 2월 18일에 포뮬러1 커미션 미팅이 있었습니다. 포뮬러1 커미션이면 이제 규정 같은 거를 정하기 전에 이제 그런 중요한 결정사항들을 협의하는 FIA도 있고, FIA는 이제 그 주관 기관으로 있는 거고, F1 회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F1 팀들 대표들이 다 모여서 이런 히트 해저드에 대한 초안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24일에 여기서 약간의 조정이 있었죠. 이게 테스트를 좀 하다 보니 아직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약간의 조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드라이버들이 저 옷 같은 거 입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선택의 영역에 좀 남겨두기로 한 거죠. 이번에도 싱가포르 그랑프리에서 좀 써보고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좋은 얘기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열 시키는 것까지는 좋겠는데 고장이나 문제도 좀 많고 아예 안 되는 선수 쓰려고 했는데 안 써지면 이게 진짜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 되잖아요. 뭘 한 겹 더 입은 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안 입으면 0.5kg 추가 뭐 그런 거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10월 2일에 싱가포르 그랑프리에서 최초로 히트 해저드 선언이 됐습니다. 라는 거였고요. 자, 그렇게 해서 프랙티스 1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프랙티스 1은 왼쪽에 나오는 거 일단 기온을 보시면 해가 좀 질락말락하는 시기 저게 놀랍게도 그 일기예보상으로는 일몰 이후인데 일몰 시간이 지났다 그래서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완전히 내려가지 않는 거 아시죠? 네. 밝습니다. 일몰 시간이 살짝 지났을 때는. 어제 그때 기온, 에어 템퍼리처죠. 기온이 28.4도에서 29.4도예요. 해 질 때쯤. 그리고 트랙 온도가 트랙 템퍼리처 TT, 아우디 TT 아니고요. 자, 내년에 아우디 들어오면 이거 아우디 TT인가요? 물어보는 사람 꽤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차를 그렇게 안 좋아하시면 아우디 TT를 모르실 수도. 어쨌든 트랙 템퍼리처입니다. 트랙 템퍼리처가 34도에서 36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습도가 높았죠. 70도 70%. 습도는 도로 안 하고 퍼센트죠. 70% 이상이었습니다. 70% 이상의 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행 결과로는 알론소가 아주 좋았고 페라리도 나쁘지 않았고요. 출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좀 출발이 나빴던 걸로는 알본 있죠. 알본이 있어요. 브레이크에 불 났죠. 자, 이 브레이크에 불이 왜 날까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결국 일요일날 레이스에도 다른 드라이버들의 미묘하지 않은 팀도 있었는데 미묘한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분명히. 굉장히 습하기 때문에 브레이크의 온도를 식히는 게 이슈예요. 그런데 차를 브레이크를 자주 밟고 강하게 밟기도 하고 중간에 식힐 때가 잘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온도가 내려가거나 온도가 너무 낮으면 브레이크가 또 잘 작동을 안 하죠. 브레이크가 잘 작동을 안 하면 큰일이죠. 시가지 서킷에서 이 90도 코너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브레이크 잘 작동 안 했다는 얘기는 부딪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열을 어느 정도 올려줘야 되는데 과열 걱정을 해야 되니까 이 온도의 폭을 맞춰야 되는데 습기 때문에 냉각이 더 잘 안 되니까 이런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그 윈도우를 맞추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날씨를 정확히 예상을 해야 돼요.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근데 그게 예상을 다 했는데 모종의 다른 이유로, 예를 들면 물론 이번엔 그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브레이크 덕트에 누군가 떼어버린 바이저 테어로프, 이 바이저에 앞에 붙어있는 이 투명 비닐 이걸 쫙 떼어서 버렸는데 누군가의 브레이크 덕트로 쏙 들어갔다. 그러면 여태 맞춰놓은 그게 다 싹 무시가 되면서 고온으로 확 올라가서 예상하는 온도보다 한 100도 150도 이렇게 넘게 올라가면 브레이크가 과열되고 이제 그게 이제 글레이징이 생길 수도 있고, 요거는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대중을 위한 방송에선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뭐 쉽게 말하면 과열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심할 경우 금이 가고 깨질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거 말고도 문제 생길 요소는 속된 말로 세고 셌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런 데가. 그렇다고 브레이크가 안 중요한 데도 아니고 어렵네요. 그 중에 알본이 일단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인터뷰에서 뭐 10번 코너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10번 코너 지나갈 때부터 갑자기 온도가 미친 듯이 올랐다. 그러더니 피트로 오기 전에, 그러니까 서킷 한 반도 달리기 전에 그 열이 확 올라간 거죠. 이게 레이스 같은 때는 이거 관리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요. 앞에 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멀쩡하다가 반랩 사이에도 무슨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62랩을 달리는 레이스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차이로 훨씬 더 관리하기가 어려운 게 이런 싱가포르 같은 곳의 브레이크였습니다. 그거를 알본이 단적으로 보여준 것 뿐이죠. 자, 그렇고요. 프랙티스 1에서 일단 알론소가 잘했다는 것과 아이작 하자가 7위까지 올라온 게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의외인 거는 윌리엄스의 사인스가 의외로 나쁘지 않은 기록을 보여줬어요. 시작부터 나쁘지 않았다는 거는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었고, 알본이 없어서 혼자 테스트 프로그램을 다 뒤집어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츠노다보다 빨랐죠. 그리고 오콘이 프랙티스 1, 2에서는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그랑프리 포디엄 피니시의 기세가 이어지는 것 같은 모습이 있었고요. 더 중요한 건 해가 진 프랙티스 2였는데, 이번 프랙티스 2의 중요한 이슈, 사고가 2건 났죠. 지금 여기 순위표에 의외의 순위도 있지만 여기 미디엄 타이어로 최고 기록을 낸 드라이버가 4명 표시돼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그런데 그 중에 해밀턴과 안토넬리는 그 타이밍 때문에 못 냈다고 하는 게 맞고, 중간에 끊겨가지고 사고를 낸 게 로슨과 러셀이었죠. 그래서 의외로 큰 사고까지 얘기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제법 규모 있는 사고가 2건 일어났고요. 기온 같은 경우에 AT 28.6도, 28.1도. 이것이 밤 시간 9시에서 10시 사이의 기온입니다. 그렇죠. 아까 프랙티스 1이랑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 엄청난 에어 템프리처 기온을 보여주고 있고, 트랙 온도도 30도가 넘죠. 물론 트랙 온도는 좀 낮아졌어요. 해가 내려갔기 때문에 트랙 온도 좀 낮아졌고, 그러나 기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러셀 사고 났고 로슨 사고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이거 제가 프랙티스 2 중계에 그 말씀 드린 것 같아요. 그나마 프랙티스 2에 사고가 나는 게 낫다. 퀄리파잉이나 뭐 P3에 사고 나는 것보다 사고 난 걸 바탕으로 묵하지 않도록,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면 좋겠다. 자, 지금 요즘 가끔 있네요, 이런 일이. 프레임 손실을 없는데 그 데이터 통신에서 약간의 끊김이 있었습니다. 저에서 유튜브로 가는 동안 아주 짧게 0.5초 정도 끊어졌는데 아마 여러분 중간에 버퍼링 한번 있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라디오 체크 한번 더 하고요. 이런 일 있으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가서 로슨과 러셀 사고가 났으니까 거기서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빨랐던 드라이버 누군가, 아이작 하자,
레이싱 불스가 확실히 이런 서킷에서는 강할 것 같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로스는 사고 냈죠. 그것도 이제 17번 코너에서 사고 내고 핀레인 입구 가로막고 막 애매했습니다. 그때 레드 플래기 나왔을 때 그 해밀턴이 이거는 프랙티스 3구나. 죄송합니다. 프랙티스 2에도 레드 플래기 2번 나왔다 보니 여기서 얘기할 뻔. 뭐 미리 얘기하면 나중에 이제 프랙티스 3 때 레드 플래그 나왔을 때 이제 속도를 제대로 줄였는지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규정상 문제 없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기록은 1분 30초대에 4명이나 들어가 있는데 알론소가 또 들어갔고요. 스트롤까지 여기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콘이 무려 7위까지 올라왔죠. 오콘의 분위기가 진짜 좋았어요. 여기까지. 이게 문제죠. 빌드업을 잘 해나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잘한 건 그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오콘과 사인스 7, 8위 분위기 좋잖아요. 여기까지 좋았죠. 빌드업이 토요일에 가면서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콘의 팀 라디오가 좀 단적으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줬었어요. 금요일 밤 지나면 이제 기본적인 셋업을 어느 정도 컨펌을 해가지고 토요일에는 프랙티스 3 퀄리파잉 사이에 그렇게 많이 바꾸는 경우가 없어요. 약간은 건드리는 경우 있는데 프랙티스 3 가기 전에 뭔가를 많이 바꾸는 경우는 많죠. 왜냐하면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 낮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커퓨 걸리기 전에 근무 시간, 근무 제한 시간 걸리기 전에 고칠 수 있으면 고칠 수 있고, 그래서 요때 많이 건드립니다. 근데 그게 건드려서 잘 되면 좋은데 드라이버가 혼자 쌓아나가는 빌드업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팀이랑 같이 쌓아나가는 거고 셋업도 거기 포함되는데 2단계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갈 때 P2에서 P3 넘어갈 때 엎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오콘이 엎어졌죠. 자, 그리고 프랙티스 2에 그 로슨과 러셀의 사고가 순차적으로 나오면서 레드 플래기 자꾸 터지니까 레이스 페이스에 대한 테스트가 안 됐어요. 레이스 시뮬레이션이 사실상 없다시피 했죠. 다들 퀄리파잉 시뮬레이션만 하다 끝났습니다. 이게 단순히 레이스에서 페이스가 얼마나 되나 보자도 있지만 레이스에서의 어떤 미묘한 조정, 예를 들면 브레이크 덕트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브레이크 덕트가 비가 오거나 약간 좀 이러면은 브레이크 덕트를 막아버리거든요. 완전 100% 막진 않지만 90% 막는 경우도 있고 절반 막는 경우도 있고 한 20% 막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네, 갑자기 그 미친 소. 그때 달라요. 이런 거 언제 맞고 언제 뛰나요? 이런 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어요. 그때 달라요. 어쨌든 그런 거를 맞추는 것도 이런 레이스 시뮬레이션 해보고 맞추는 건데 안 했잖아요. 레이스에서 생긴 그 수많은 이런저런 문제들, 레이스만 보시는 분들은 왜 미리 대비를 안 했나요? 그러게요. 저에게 물어보시면 그게 다 레이스 시뮬레이션을 날렸기 때문에 대비를 못할 만도 해요. 물론 해야 돼요. 물론 해야 되는데 연습 시간을 하나도 안 주고 대비 잘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맞출지 궁금하시겠지만 그때 다르고요. 알아서 잘하는 겁니다. 참 어렵네 이게. 자, 그리고 이런 이슈도 있었죠. 레드 플랙 때 노리스와 르클렉 일단 페라리가 잘못했고요. 페라리에서 10,000유로 벌금 물었습니다. 그리고 노리스의 프론트윙 하나가 파손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그 드라이버에게 페널티가 안 나오는 게 다행이죠. 옛날 옛적엔 말이죠. 이런 릴리즈가 나오면 그걸 그리드 페널티로 환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섭죠. 드라이버가 잘못한 게 아니더라도 그리드 페널티를 주던 시절이 있었다. 무섭다 지금 생각하면.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약간의 그 의사소통 이슈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바로 옆이라서 생긴 문제예요. 쉽게 보면 바로 옆 차고라서 생긴 문제고, 싱가포르가 굉장히 좁습니다. 지금 1m 넓혔다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그냥 차고와 차고 사이 이 전체적으로 좁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피했어야 됐다. 라는 거고요. 약간의 미스 커뮤니케이션이거나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긴 합니다. 그래서 10,000유로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아마도 그런데 노리스 프론트윙 다시 만드는데 10,000유로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F1은 그런 거 보상 안 해주죠. 자, 그리고 금요일 밤이 지나가고 토요일 프랙티스 3가 왔습니다. AT 기온에서 봤을 때 일단 31.3도 30.6도 거기에 트랙 온도 PT 43.1도 덥다.
트랙 템퍼리처 40도 넘어가고요. 기온이 가장 낮을 때 30.6도였어요. 덥습니다. 근데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기록이 생각만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따가 빌드업 그 관련된 거 수치를 보시면 P1, P2에서 어느 정도 향상되다가 P3 때 미끄러진 이유 중에 오콘처럼 왜 이렇게 바꿨어요? 라고 불만을 표할 수 있는 요소도 있지만 온도가 올라가서 성능이 안 좋아진 거, 온도가 올라가서 밸런스가 망가진 경우도 있죠. 그렇다고 또 바꾸기는 뭐한 게 퀄리파잉에 다시 내려갈 텐데 라는 걸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프랙티스 3의 가장 큰 문제는 맨 밑에 있죠. 모두 소프트 타이어로 베스트 타임을 냈는데 맨 아래 보면 로슨이 또 사고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7번 코너에서 오버스티어 걸리고 사고가 났는데 소신 발언을 하자면 이렇게 프랙티스 3번에 2번 사고 내는 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많이 혼나야 됩니다. 적어도 사고는 안 냈어야 됐어요. 이거는 혼나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걸 감독하는 입장이라면 회초리를 들었을 거예요. 내 이놈! 하면서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게 제가 이 중계방송에서 계속 한계를 살짝 넘나들어야 되는데 한계를 훌쩍 넘으면 안 된다. 말이 쉽지? 실제로는 참 도대체 그게 어딘데? 라고 하면 객관적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잘 알아서 해야 되는데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시가지 서킷에서의 경험이 많지 않은 걸 감안해서 좀 조심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랙티스 3의 더 재밌는 부분은 따로 있죠. 위에 1, 2, 3, 4, 5위까지가 0.089초 안에 들어와 있다. 맥라렌, 머세디스, 레드불 이 5명의 드라이버가 0.089초 안에 들어와서 누가 포를 딸지 모르겠다 라는 부분, 요거 좀 재밌는 부분이었고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 상위권 드라이버들의 기록이 매우 촘촘하게 저 베르스타펜 그래프 잘못 그렸습니다. 저기 아니에요. 딱 봐도 숫자 잘못 쳤구만. 148이 저기 있으면 안 되죠. 네, 요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뭐 레드선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 저거보다 조금 더 길어야 돼요. 되게 비슷해야 되는데 왜 혼자 절로 가 있냐? 그림이. 어쨌든 비슷한 거 맞습니다. 1, 2, 3, 4, 5위. 그리고 사인스와 하자도 생각보다 멀리 있는 건 아니었고 퀄리파잉을 좀 써봐야 됩니다. 그리고 퀄리파잉이 끝났을 때 타이어 상황은 똑같죠. 소프트 타이어 그 에스턴 마틴만 그 긁어놓기 작업이 있었고 그 소프트 타이어만 5세트를 남겨놓는 퀄리파잉이 중요하다. 퀄리파잉 올인 레이스 때 소프트를 쓰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소프트를 많이 남겨놓는 여기에 다 똑같았습니다. 차이가 1도 없는 셈이죠. 저 에스턴 마틴 긁어놓는 건 뭐 그러려니 해야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Q1이 시작됐습니다. 기온은 예상대로 내려갔어요. 아까 30도 넘었었는데 30도 아래로 내려갔죠. 에어 템퍼리처 29.5도에서 29.9도.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랙 템퍼리처, 트랙 온도도 35.5도에서 34.3도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P3 기준으로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갈 거기 때문에 달라졌죠. 그리고 Q1에서 상당히 좋은 기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훌쩍 앞서갔던 것이 해밀턴이죠. 해밀턴이 Q1까지는 좋았어요. 이제 문제는 그 이상의 빌드업. 이제 여기 한계치를 찾은 것 같아. 그럼 거기에 살짝 더 얹어야지, 살짝 더 얹어야지. 이 작업이 요즘 페라리의 매경기 문제였고 이번에도 역시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Q1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으나 페라리는 여기까지였다. 뭐 P2까지인 팀보다는 낫지만 여기가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Q2에서는 Q1이 끝나고 약간의 딜레이가 있었죠. 그리고 Q2에서는 러셀이 1위로 올라왔는데 이때 기록이 이미 트랙 레코드에 근접을 합니다. 더 재밌는 건 베르스타펜도 같이 근접을 했고 안토넬리도 근처에 있었죠. 이제 맥라렌은 약간 벌어져요. 여기서 벌써 벌어졌어요. 맥라렌의 속도가 이번 주에 한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주변에서 기자들 중에 맥라렌에 물어본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얘기 들어보니까 맥라렌에선 자기들이 당연히 원투를 할 것처럼 당연히 할 거였다라고 얘기한 건 아닌데 느낌상 그런 식의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그 제일 빠른 것이 당연히 맥라렌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Q2에서 이 정도 나오니까 이거 아닌데? 이번에는 아닌데 맥라렌? 이라는 생각이 확 들었죠. 아마도 레이스에서는 맥라렌이 가장 빨랐던 게 확실한 것 같은데 퀄리파잉에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메르세데스와 베르스타펜이 확실히 빨랐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Q3 러셀이 두 번의 랩 모두 트랙 레코드를 경신을 해버렸죠. 트랙 랩 레코드라고 요새 부르더라고요. 레이스 랩 레코드와
트랙 랩 레코드라는 표현으로, 예전에는 그냥 트랙 레코드, 랩 레코드 이렇게 했는데 트랙 레코드는 트랙 랩 레코드, 랩 레코드는 레이스 랩 레코드 이렇게 부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F1 중계 화면에서.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러셀이 첫 번째 주행, 두 번째 주행 모두 기록을 깼고, 이번엔 베르스타펜도 비슷한 동네 없었고, 안토넬리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도 4그리드를 차지했습니다. 이거는 러셀이 그냥 미쳤죠. 그 방호벽도 슬슬 긁어가면서 마치 그 한 3년 전에 모나코에서 베르스타펜을 보는 것 같은, 2년 전이죠, 2년 전. 2023년. 모나코에서 그 베르스타펜 환상의 랩을 보는 것 같은, 이야, 시가지에서 이렇게 짜낸다고? 저렇게 짜내니까 상대가 없지. 라는 느낌이 드는 자신감 가득한 드라이빙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시계를 돌려서 보면 프랙티스 2에 사고가 나고,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손자병법에 하수는 실패를 하면 그것을 비웃거나 상대면 비웃고, 상대의 실패를 비웃고 자신의 실패에 좌절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배우는 것 없이 무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 이런 거를 다 딛고 올라오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죠. 그걸 상수라고 하죠. 이제 러셀이 그런 사고를 잘 딛고 올라와서 폴을 땄고, 반면에 리암 로스는 두 번째 사고를 내면서 사실 완성된 차가 퀄리파잉에 나온 게 다행인 수준이 됐잖아요. 이 차이가 확 갈렸죠. 누구는 퀄리파잉을 14위로 끝냈고, 물론 나중에 12위가 됐지만 러셀은 1위가 됐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폴 포지션을 따내고 말았습니다. 올해 두 번째 폴이죠. 그리고 새로운 뉴 마리나 베이 트랙 레코드 기록을 했습니다. 1분 29초 158. 그 전 랩도 트랙 레코드였고 그냥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로를 러셀과 베르스타펜이 나눠 갖게 되는데, 요렇게 될 때마다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하도 그 이슈가 많았으니까. 그 작년이었나요? 아제르바이잔도 있고, 작년 카타르 이슈도 있고, 많죠. 베르스타펜과 러셀의, 또 올해 스페인도 있고요. 많아. 이 베르스타펜과 러셀의 이 스토리, 안 좋은 쪽으로 호사가들이 막 할 만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데, 그러나 실제 드라이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야말로 진짜 호사가고, 자기 손해보는 드라이빙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은 재밌는 스타트가 예상될 수도 있었죠.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싱가포르 그랑프리 퀄리파잉 랩에서 이 두 드라이버는 어디서 갈라졌는가? 이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맨 아래에 이 줄 있죠. 이게 그 기준선이 베르스타펜이면 러셀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벌어졌나를 보시면 진짜 중요한 데서 다 벌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번 코너를 빠져나가면서 훅 올라가죠. 이 각도가. 5번 코너를 빠져나갈 때 러셀의 자신감, 3번 코너를 빠져나갈 때 자신감, 이게 다 브레이킹하고 코너 지날 때까지 베르스타펜이 따라잡아도 쭉 달아나죠. 7, 8, 9, 10 여기는 그렇다지만 이 10번 코너 근처에서 휙 올라가는 거 보세요. 다른 데서는 코너 들어갈 때 베르스타펜이 더 자신 있는데, 여기 10번 코너는 들어갈 때 러셀이 더 자신 있어요. 여기가 어딘가요? 러셀 2년 전에 사고 낸 거기요. 다른 코너는 여기 보시면 7번 코너 들어갈 때 베르스타펜이 따라붙죠. 5번 코너, 3번 코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0번 코너에서 여길 자신 있게 붙이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 2년 전 얘기를 계속 할 정도로 본인이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만 한 거 아니죠. 우리도 현장 생중에 처음 할 때 레이스 마지막 장면 충격이었으니까 얘기를 많이 하지만, 본인도 때마다 언급하잖아요. 기억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했다고? 박수 받을 만하죠. 물론 13번도 잘했습니다. 13번도 잘했는데, 물론 베르스타펜도 여기 14번 코너 같은 데는 베르스타펜이 약간 따라붙었어요. 그런 건 있죠. 이게 실패를 극복하는 드라이빙이다 라고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뭔가 좀 멋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실패를 극복하는 드라이빙이 필요했는데, 사람들이 맨날 안 좋은 것만 기억을 하고, 그거를 안 좋으니까 넌 안 돼, 아니면은 하지 마,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럼 그걸 잘 극복해내면 되잖아. 사실 맥라렌이라는 팀이 완전 망가져 있다가 2019년 20년 올라올 때 보면은 그걸 하나씩 극복하는데 자꾸 실패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려다 엎어지고 이거를 2022년에 뭔가 해볼 터뜨렸다가 초반에 그냥 와장창 무너지고, 2023 시즌에 또 한 번 와장창 무너지고, 이거를 하고선 2024 시즌부터 이제 강해진 거잖아요. 한 5년 동안 삽질을 한 거예요. 여기 되려다 말다 이 짓을 한 거거든요. 이 러셀도 마찬가지죠. 실패를 딛고 올라오는 이런 게 멋있는 건데, 자꾸 이건 안 되니까 너네는 놀림감이 돼야 되고, 막 그거 누굴 바꿔야 되고, 막 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영원히 그러면 이제 쳇바퀴 돌듯이 망하는 거죠. 근데 러셀은 아니었다. 얘는 상수였다.
박수. 칭찬해주면 되죠. 뭐 못하는 사람 얘기할 필요 없이 러셀을 칭찬해주면 됩니다. 베르스타펜이 못한 게 아니라 러셀이 잘했다. 그 다음 이 베르스타펜이 16, 17번이 좀 아쉬웠어요. 그 16, 17번 코너에서 앞차의 영향 때문에 랩을 표기한 그게 여기 나온 랩이 아닙니다. 여기 나온 랩이 아니고 다음 랩이야. 다음 랩 포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거를 잘 돌렸으면 과연 러셀을 잡았을까에 물음표를 많이 붙입니다. 데이터상으로 그거 잘 돌렸어도 러셀을 잡긴 힘들었어요. 아파의 영향을 안 받은 건 아닌데 그것도 바꿔서 얘기하면 그 정도 영향을 언급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정도 영향을 언급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2초 정도 간격이 있었거든요. 2초면은 더티어가 있고 영향도 줘요. 근데 그런 영향이 100% 없는 랩이 존재할 수 없는 퀄리파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누구나 영향을 받는 거고 또 다른 의미로는 그걸 또 팀에서 잘 조절해줘서 맞출 필요도 있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퀄리파잉에서 러셀이 폴을 땄기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얘기해봤자 레이스에서 순위 바꾸기가 어려운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언제 안 하면? 스타트에서 안 하면. 그래서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더 큰 이슈가 터졌습니다. 열심히 방송 끝내고 딱 숙소에 갔는데 두둥 이것은 정말 요새는 경기 끝나고 결과를 말씀드리고 방송 딱 종료했는데 그 뒤에 바뀌는 게 많아가지고 이걸 참 어떻게 해야 돼? 24시간 방송해야 되나? 그 생각이 가끔 들 정도예요.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놀랍게도 제가 이 실격 소식이 들린 다음에 김효원 박사님하고도 왓츠앱으로 얘기를 좀 했어요. 김효원 박사님이 물론 이런 머티리얼 관련이나 아니면 프로덕션 쪽 일은 아니에요. 그쪽과는 관계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한 팀이니까 우린 팀으로서 이거 팀으로서 지는 거니까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제 이런 부분은 정말 안타까운데 우리가 잘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민망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참 이게 그렇죠. 이런 일이 종종 벌어져요. 이게 뭐냐면은 검찰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퀄리파잉 같은 데 끝나면은 검찰을 되게 열심히 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검찰하는데 그 중에 자주 하는 게 이제 그 슬롯 갭이라 그래서 리어윙이 두 조각으로 있죠. 여기 아래쪽에 큰 판이 있고 DRS랑 같이 열리기도 하는 이 어퍼 플랩 얘네가 이제 닫혀 있을 때 틈이 있잖아요. 요 사이에 요 틈이 있어요. 이 두 개 사이에 이 틈에 그 메저 측정 장치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그게 제한선까지 딱 들어가고 걸리면 합법인 거고 그게 쑥 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측정 장치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들어간 거죠. 이게 팀에서도 비슷한 장비로 측정을 하는데 FIA 장비에 걸리면 걸린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팀에서는 출전 전에 다 테스트를 해봤다 그래요. 자체적으로.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FIA가 측정한 거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게 FIA에 측정하는 장비의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이상 팀이 잘못한 거죠. 예. 근데 이런 일이 놀랍게도 종종 벌어집니다. 요 두 개 이 슬롯 게임 문제가 1년에 서너 건은 하여튼 터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자주 터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그 예전에 2021 시즌 브라질이었나? 그때 해밀턴 실격된 것도 이거잖아요. 그때 해밀턴 퀄리파잉 실격돼서 그 분노의 추월쇼 했잖아요. 스프린트 레이스 다. 그 분노의 추월쇼를 하게 한 것도 여기 그 틈 때문입니다. 그거예요. 그거 맞나? 아니었나? 아니었던 것도 같고. 모르겠다. 아니야, 그때는 뭔가 10그리드 페널티였는데? 10그리드 페널티 이거 아닌데? 실격인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다. 하여튼, 많습니다. 저희 기억이 오락가락해서 지금 흐트러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놀라운, 여기서 갑자기 여담. 제 방송이니까, 제 맘대로니까. 여러분들 이 기회에 여담하는 동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슈퍼챗, 멤버십 가입 정말 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잠깐 여담을 좀 하면은 이번에 출장을 갔다 와서 작업실에 출근을 하다 왔는데 여기가 이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식으로 돼 있거든요. 비밀번호를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도대체 정신을 어떻게 했길래 여기 지금 8년째 비밀번호 안 바꾸고 쓰고 있는데 그 비밀번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서 3시간 자고 왔습니다. 3시간 잤더니 생각나더라고요.
좀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방송을 계속하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자, 돌아가겠습니다. 아우, 저런.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잠시 저 물을 버려야만 해요. 자, 제습기 물 버리고 왔습니다. 여기 하루 20리터씩 물을 버려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Must be the water. 맞죠? 자, 물 버렸습니다. 퀄리파잉 주요 지표를 보면 러셀이 얼티미트 랩타임에서도, 그러니까 가장 빨랐던 섹터 타임을 모아봤을 때도 0.1초 이상 빠른 격차로 1등이었어요. 굉장히 빨랐던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1, 2등은 그대로인데 얼티미트 랩 가장 빠른 섹터 타임을 모은 거예요. 가장 빠른 섹터 타임을 모았을 때 진짜 잘 달렸으면 어떤 기록이 나왔을까를 알려주는 지표죠. 3등이 안토넬리예요. 그리고 4등이 노리스입니다. 피아스트리가 5등밖에 안 돼요. 재밌죠? 실제로 이 각 드라이버 간의 전투력이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하게 가는데 여기 3, 4, 5등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안토넬리가 그래서 퀄리파잉을 아쉬워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앞으로 한 2년 동안 삽질을 해도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신우현 선수 제가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이 얘기를 하면 살짝 슬퍼지는 게 안토넬리가 신우현 선수보다 3살 어리죠? 맞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2년 삽질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퀄리파잉 지표를 조금 찾아보면은 일단 맥라렌 같은 경우에 인터미디어트 1에서 속도, 그러니까 7번 코너 전에 브레이킹 존 들어가기 전에 최고 속도에서 전체 15, 26위로 상당히 느린 편이에요. 딱히 강하고 약하고는 없지만 느린 코너에서 강점을 보여야 되는데 직진 가속 구간에선 좀 단점이 있는 차였죠. 이번에는 피아스트리와 노리스가 1위를 기록한 섹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3등 안에 든 섹터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쯤 되면 맥라렌이 이번엔 아니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퀄리파잉 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얘네가 손쉽게 원투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3등 안에 든 섹터가 없어요. 그럼 안 되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폴포지션 도전이 애초에 안 되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딱히 그리 많이 못 달린 것도 없었거든요. 노리스와 피아스트리가. 그만큼 쉽지 않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다음은 페라리입니다. 페라리는 셋업에서 맥라렌과 페라리 완전히 다른 게 느껴지죠. 특히 여기는 어디가 강한지가 분명해요. 섹터 3의 강점이 있고 인터미디어트 1에서 아주 빨랐습니다. 즉 로우 드래그 셋업이죠. 상대적으로 여기서 모두 하이 다운포스 셋업인데 상대적으로 로우 드래그 셋업을 가져간 약간 극단적인 접근을 한 게 페라리였어요. 이게 다 이유가 있겠죠. 어차피 저속 코너에서 우리가 뭘 해봤자 안 되니까 다른 쪽의 장점을 극대화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기록상으로 아주 그렇게 많이 안 좋았던 건 또 아니었어요. 다른 5명 1, 2, 3, 4, 5위가 잘했을 뿐이지 페라리가 딱히 나빴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개까지 몰기에는 차가 좀 불안불안한 요소가 있었고요. 요 섹터 3가 아주 좋았다는 건 인상적이죠. 왜냐하면 섹터 3는 단순히 차 셋업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16, 17, 18, 19를 정말 자신 있게 돌릴 수 있느냐, 고속 코너에서 속도를 낼 수 있느냐. 로우 드래그 셋업을 해서 고속 코너에서 속도를 못 내면 하나만 하거든요. 그런데 고속 코너에서 속도는 또 잘 낸 거예요, 제법.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접근이었습니다. 다음은 레드불인데요. 레드불은 츠노다는 좀 일찍 탈락을 했지만 베르스타펜 섹터 3에서 1위죠. 그런데 섹터 3에서 베르스타펜이 1위 한 거는 페라리가 섹터 3에서 제법 좋았던 것과 완전히 반대 의미예요. 여기는 약간 하이 다운포스 쪽, 같은 하이 다운포스에서도 좀 더 하이 다운포스 쪽 셋업을 하고 온 베르스타펜이고, 그래서 섹터 3에 16, 17, 18, 19를 좀 더 자신있게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섹터 3가 강한 거고, 페라리는 약간 다운포스의 힘 버리고 그냥 속도 자체가 빠르니까 고속 코너도 빨리 돌릴 수 있고, 거기서 공격학적인 힘이 많이 작용했을 때 그게 문제없이 밸런스를 유지해주면 아주 빠르게 돌 수 있죠. 이런 부분에 맞춘 거라 서로 접근이 다른데 결과가 비슷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메르세데스. 메르세데스도 페라리와 비슷합니다. 여기도 로우 드래그 쪽이에요. 페라리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큰 차이는 아니고요. 특히 안토넬리는
정말 인터미디어트 원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를 찍어줬습니다. 페라리와 거의 같은 수준을 찍어줬어요. 러셀은 섹터 1, 2에서 가장 빨랐고 섹터 3도 나쁘지 않았죠. 근데 안토넬리의 지표가 저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약간 로우 드래그로 갔을 때 섹터 3 잘하는 게 어려워요. 그걸 안토넬리의 기록이 보여주는 겁니다. 섹터 1, 2 저렇게 잘했는데 섹터 3에서 갑자기 팀메이트보다 저기서만 0.16초가 느리잖아요. 러셀보다 전체 10등밖에 안 되고 뒤가 불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차가 됐기 때문에 안토넬리로서는 정답을 찾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다음은 에스턴 마틴. 에스턴 마틴도 로우 드래그입니다. 여기는 로우 드래그 셋업을 좀 맞춰줘도 아주 극단적인 로우 드래그 셋업 하는 차와 비교해서 약간은 드래그가 있기는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을 때 섹터 3에서 알론소는 잘 돌려줬죠. 이것이 직각 코너에 강한 드라이버의 특징. 르클레나 해밀턴도 마찬가지고 알론소도 마찬가지고 저런 셋업으로 이런 직각 코너들이나 느린 코너들 잘 돌려 나갈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잘하죠. 그래서 시가지에 강하신 분들 되겠고요. 스트롤은 아쉽게 됐습니다. 다음은 콜라핀토와 가슬리인데요. 여기는 딱히 무슨 셋업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로우 드래그를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게 지표에도 안 나올 정도로 느린 기록만 내고 끝나가지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윙 레벨을 그 차 지나가면서 봤을 때는 누워있는 느낌이 나기는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눕히지 않으면 파워 유닛이 많이 힘들어 하니까, 안 그래도 이제 파워 유닛 때문에 힘든데, 이 싱가포르쯤 오면 좀 상태가 안 좋은 파워 유닛들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태가 안 좋은 파워 유닛을 쓰면은 원래 안 좋은 RP는 더 힘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내년에 메르세데스 파워 유닛 씁니다. 내년을 기대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베어먼과 오콘인데, 오콘이 아쉽게 탈락을 했지만 베어먼이 Q3까지 갔습니다. 저희도 이게 초코파이를 막 이렇게 열심히 주면서 드라이버들이 뭔가 행운의 아이콘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좀 많이 만났잖아요. 여러분 느끼셨나요? 요번에 좀 뭔가 프로그램이 많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지극히 정상인데, 이게 그 영국 그랑프리에서 엄청 씨 뿌린 것들을 지금 이렇게 걷어들인 거기는 했거든요. 어쨌든 그거였는데, 이게 축복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전반적으로 뭔가 퀄리파잉에서 살짝 안 좋아서 아쉬웠는데, 베어머니 Q3를 가면서 우리 탓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해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행운의 상징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주까지는 아니었나 보다 라는 거를 베어먼이 알려줬고요. 정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다음, 누가 봐도 하이 다운포스 쪽, 저 인터미디어트 1에서의 최고 속도 순위 19위와 20위를 자랑하는 레이싱 불스. 우리는 가속 구간 최고 속도에서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모든 코너는 우리가 빠를 것입니다. 특히 저속 코너에서 빨랐죠. 과연 그랬는지 이따 보겠고요. 윌리엄스는 딱히 치우치지 않는 무난한 접근을 했는데 실격됐죠. 안타깝게 됐습니다. 이 기록을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이제 실격 처리가 됐을 때 Q1 기록을 삭제를 합니다. Q1 기록을 삭제를 하고, 그래서 Q1의 데이터가 없는 셈이 되고, Q2는 기록 순서가 있어요. 기록 순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록이 있기는 있습니다. 퀄리파잉 기록이. 그런데 실격 처리됐기 때문에 최종 기록에는 그게 표시가 안 되게 되겠고요. 두 드라이브 모두 실격됐습니다. 그 다음 자우버 같은 경우도 약간 하이다운 포스 쪽으로 가면서 각 코너에서 뭔가 승부를 걸어보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페이스였고 후켄버그가 아쉽게 Q3 진출을 못했죠. 자, 최고 기록을 비교해 봅시다. 러셀이 정말 눈에 띄게 빠른 기록이 있고, Q1에 떨어진 차들은 Q1, Q2 사이에 기록이 많이 향상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유난히 못한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Q1 떨어진 5명만 많이 느려 보이죠? 그런데 Q2에서 그럼 누가 많이 아쉬웠냐? 로스는 저 차를 거의 새로 조립을 했기 때문에 연습 없이 달린 이 퀄리파잉에서 좋은 기록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 차는 다름없어서 테스트 주행을 좀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없었고요. 그렇다면 Q2에서 제일 아쉬운 건 역시 츠노다가 되겠죠. 츠노다는 이번에 아쉬웠던 부분이 두 군데 있었는데, 퀄리파잉이랑 스타트요. 레이스 스타트는 뭐 이따가 딱히 언급은 안 하겠지만 망했어요. 그냥 한마디로 망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그랑프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 1. 퀄리파잉이죠. 퀄리파잉 빼고 제일 중요한 거 스타트죠. 이게 거의 뭐냐면은 그 스시를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가 많겠지만 딱 두 가지를 잘못했어요. 생선을 잘못 고르고 밥을 잘못 만들었어요. 이게 딱 그겁니다.
많은 요소가 있지만 지금 츠노다가 요새 관련된 얘기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잠깐 예를 들어봤고요. 안타깝네요. 싱가포르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안타깝네요. 딴 건 잘해줬거든요. 딴 걸 잘했는데 의미가 없어. 제일 중요한 거 두 개를 망쳐버리니까 그렇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Q1에서 섹터 1에서는 누가 좋았나? 여기서 누가 좋았는지가 눈에 확 들어오죠. 메르세데스. 섹터 1에 모든 걸 건 겁니다. 로우 드래그를 통해서 우리 1번 코너 가기 전에 속도도 최대한 어떻게 내보고 5, 6, 7 여기서 그냥 냅다 달리겠다 싶은 섹터 1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의미가 또 있는 게 뭐냐면 레이스 상황에서 누군가와 배틀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굉장히 유리한 포인트를 가져가는 겁니다. 섹터 1. 그러니까 최고 속도도 중요하지만 섹터 1이 전체적으로 좋아야 5, 6, 7에서 누구한테 공격을 안 당하거든요. 뒤에서 따라가도 5, 6, 7에서 따라 붙을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섹터 1의 전체적인 속도가 빠른 5번 코너 잘 빠져나와서 7번까지 잘 달렸다는 소리이기도 하고 그 빌드업을 1, 2, 3번에서 잘할 수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레이스에 상당히 유리하면서도 기록도 잘 나온 정말 아주 좋았던 메르세데스의 이번 퀄리파잉이었습니다. 섹터 2도 이번엔 느린 코너들이 집중된 섹터 2는 어떤가? 거기도 우리가 잘합니다 하고 메르세데스가 또 잘해줬어요. 베르스타펜도 잘했지만 메르세데스가 여기까지 자신들의 세상으로 만들었고 의외인 건 이게 프랙티스 쭉 진행하는 동안에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메르세데스와 비교해서 맥라렌이 섹터 2는 더 강한 게 아닌가? 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정작 퀄리파잉 뚜껑을 열어보니까 섹터 2에서 오히려 맥라렌 별로 특별할 게 없는 기록들이 나왔어요. 섹터 3 좀 오른쪽으로 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섹터 3는 생각보다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섹터 3에서 그나마 당겼던 게 베르스타펜인데 베르스타펜이 섹터 3에 상대적 우위를 보였다고 하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곳은 사실 아니에요. 섹터 3가. 그것을 조금 감안했을 때 섹터 3에서 더 큰 마법을 부리기는 좀 어려웠다라고 보여지고요. 인터뷰 1 기록에서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거 스케일이 좀 좁게 돼 있습니다. 300, 310, 320으로 해놔서 좀 크죠, 폭이. 전에는 이게 왼쪽 끝부터 오른쪽까지 시속 10km인 그래프를 그릴 때가 있고 20을 그릴 때가 있는데 이번엔 20을 그렸어요. 그래서 별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생각보다 큰 차이입니다. 그 중에서 페라리 그리고 메르세데스가 상당히 빠르다는 걸 알 수 있고 반면에 레이싱 불스가 매우 느리다는 걸 알 수 있죠. 메르세데스 매우 느립니다. 레이싱 불스가 매우 느립니다. 최고 속도 면에서. 그리고 좌우보도 꽤나 느리다. 남들이랑 추월 경쟁할 때 좀 피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최고 속력과 랩 타임을 통해 가지고 비교를 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번에 재밌는 부분이 저 1번과 81번이 비슷한 동네가 있죠. 평소에는 이 그래프를 자주 보신 분들, 제 방송에서 많이 보신 분들은 이거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거는 뭐 그때그때 다르다라고는 하지만 올 시즌 기준 얘네는 대부분 이 동네에 있었어요. 이 맥라렌은 대부분 이 동네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레드불은 왔다 갔다 하지만 보통 이 동네나 이 동네 막 이렇게 가 있었잖아요. 약간 높은 공격학적 효율에 가 있었다면 이번에 확 내렸습니다. 확 내렸어요. 반면에 보통 레드불이 있던 위치에 러셀이 갔죠. 그래서 폴 딴 겁니다. 반면에 극단적인 건 이런 것이다 보여주는 쪽 이쪽 있고요. 극단적이려다 망한 건 이쪽이죠. 일로 갈수록 기록이 안 좋은 건데 극단적으로 가려다가 망한 팀, 극단적으로 가서 그럭저럭이지만 아쉬운 결과가 나온 팀이죠. 극단적이면 원래 좀 힘듭니다. 반대쪽 극단에도 역시 좀 그럭저럭인 기록이 나온 게 아이작 하자의 기록 있었고요. 다음 빌드업인데 빌드업은 이번에 조금 할 얘기들이 있죠. 우선 P1에서 P2를 가는 걸 보면 P1에서 알본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알본은 아예 그래픽이 없고 몇몇 드라이버들이 기록이 오히려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사고 때문에 주행을 제대로 못했다. 거기에 르클레나 해밀턴 다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 러셀 사고 직접 냈죠. 그래서 저 후진을 한 겁니다. 로슨도 직접 후진을 했고 역시 사고를 직접 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슬리 같은 경우에도 기록 향상을 많이 시키지 못했는데 여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의 레드 플렉 때문에 기회가 없는 경우 많았고요. 이제 메르세데스가 P1, P2까지 뭔가 한 게 없는데 소프트로 최고 기록 낸 게 없어서 그래요. 소프트로 최고 기록을 P1, P2 다 못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까지 기록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 실제 느렸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고 위험 때문에 그게 소극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성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었죠. 그래서 오히려 좋아.
프랙티스 3에서 그 기록이 향상된 폭을 보면 프랙티스 2까지 한 게 없었던 메르세데스가 가장 많이 발전한 것처럼 보이죠. 저거는 마치 그런 거예요. 그 작년에 그 페레스가 드라이버 오브 더 데이가 많이 된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작년 재작년에 페레스가 드라이버 오브 더 데이 레이스, 드라이버 오브 더 데이, DOD 거기 자주 뽑힌 이유가 뭔지 아세요? 퀄리파잉을 못해서. 레이스를 잘하는데 퀄리파잉을 못해서 있어야 될 위치가 아닌 곳에서 자꾸 출발을 하니까 레이스에서 많이 올라오니까 드라이버 오브 더 데이를 자꾸 가져가거든요. 그것과 비슷해요. 여기서 뭔가 빌드업을 아주 잘한 것 같은데 아니죠. 저거는 착시 현상이에요. P1, P2를 날렸기 때문에 메르세데스는 이렇게 올라온 거죠. 어쨌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여기에 표시가 잘 안 난 오콘이에요. 오콘이 나 원상태로 돌려줘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그 포텐셜이 없다는 걸 본인이 깨달은 거죠. 이대로 가면 퀄리파잉 때 뭐 힘을 쓸 수 없다. 그래서 그걸 바꿨는지 안 바꾸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꾸긴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느 선까지 바꿨는지 몰라요. 그래서인지 Q1을 가면서 오콘은 P3 기록보다도 후퇴를 하게 됩니다. 아이코. 여기 제일 충격적인 부분이 오콘이죠. 그러니까 P3 끝나고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고 뭔가 건드렸는데 Q1에 더 안 좋았어요, 기록이. 근데 프랙티스 3보다 퀄리파잉 기록이 안 좋았던 드라이버들은 꽤 있습니다. 피아스트리도 안 좋았고 밑으로 조금 내려와 가지고 오콘 밑에도 알본, 사인스, 후켄버그, 보톨레토 전부 다 프랙티스 3보다 기록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프랙티스 3보다 기록이 안 좋은 건 큰 문제가 아닌데, 이미 프랙티스 3의 그런 이슈를 얘기했던 오콘은 최종적으로 기록이 모자르게 된 거죠. 그리고 프랙티스 3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기록이 향상된 것은 해밀턴이었는데, 이것도 프랙티스 3에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Q1에서 물론 잘했지만 프랙티스 3 때 약간 이슈가 있어서 기록을 못 낸 것 때문에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 다음이에요. Q1, Q2 빌드업에서 벽에 부딪히는 드라이버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매우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Q1, Q2 빌드업이 잘 돼야 Q2, Q3도 잘 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해밀턴이 여기서 후퇴를 하죠. 그리고 노리스도 여기서 벽에 부딪힙니다. 이러다 보니까 Q3가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갈 가능성이 여기서 벌써 보이죠. 그리고 나머지 드라이버들은 대부분 조금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특히 베르스타펜의 약진이 크고요. 굉장히 빠른 기록을 내줬고 러셀과 안토넬리도 빨랐죠. 특히 러셀은 Q2부터 1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 다 1위를 했죠. 여기 보시면 Q2에서 Q3 가면서 제일 많이 향상된 드라이버 누구? 러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러셀은 Q2도 1등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기록을 끌어올린 게 대단한 러셀이었고, 러셀이 적어도 금요일은 빼고 토요일에 빌드업이 아주 잘 됐기 때문에 좋은 기록을 내줬습니다. 이 Q2에서 Q3까지 기록이 향상되지 않은 드라이버는 없었어요. 근데 그 한계를 더 끌어올리는데 자신감의 차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자신 넘쳤던 게 러셀이고. 그래서 틈메이트 배틀은 어떻게 됐느냐? 피아스트리 대 노리스 10대 8, 르클레와 해밀턴 13대 5. 여긴 뭐 그냥 비슷비슷하죠. 그래도 해밀턴이 오랜만에 르클레보다 퀄리파잉에서 앞섰고요. 다음 베르스타펜과 츠노다 16대 0, 알론소 스트롤 18대 0. 여기 좀 크고요. 차이가 큽니다. 가슬리와 콜라핀토, 요새 콜라핀토가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따라왔습니다. 7대 5. 그리고 오콘과 베어먼, 또 베어먼이 앞서갔죠. 9대 7 앞서고 있고요. 하자가 또 앞섰고, 사인스와 알보는 9대 9. 그리고 오랜만에 후켄버그가 보톨레토를 앞섰습니다. 7대 11. 기록 차이로 보면 갈 길이 먼 드라이버들이 꽤 있어요. 우선 츠노다, 오랜만에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0.782초. 18경기 평균입니다. 합계 아니고요. 합계 아니고 평균 0.782초. 어떻게든 해야 되는 츠노다고요. 이게 노란색만 돼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빨간색은 뭐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재밌는 것은 스트롤도 얘도 심각하다. 0.5초면 시트를 지키는 게 이상한 수준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솔직히 위에 피아스트리 노리스는 같은 기록이죠. 그러니까 한 0.2초 차 나도 비슷한 거예요. 0.2초도 비슷한데 0.3초를 넘어가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0.3초 넘는 드라이버가 4명이나 되고 0.7초 넘는 드라이버 1명 있어요. 합이 5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로슨, 콜라핀토, 스트롤, 안토넬리, 츠노다입니다.
레이스 시작 전 잔여 타이어에서는 새 소프트는 이제 Q3 못 간 드라이버들이 조금씩 가지고 있고, 미디엄과 하드를 레이스에 하나씩 쓸 수 있는데 소프트도 쓸 수 있다 말씀드렸죠? 실제 스타트부터 소프트를 많이 썼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스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자, 중계상으로는 1번과 3번만 나갔죠. 왜냐면 미디엄 소프트 스타트가 있고 웬만한 원스탑 갈 것 같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투스탑 시도한 드라이버가 3명 있었습니다. 투스탑 시도한 드라이버가 3명 있었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모든 게 준비가 잘 된 싱가포르 그랑프리였다면 투스탑이 더 많이 나오고 투스탑이 정답이었어요. 추월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계산상으로 충분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정상적인 투스탑이 나올 수 있었어요. 뭘 했으면? 레이스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했으면. 그런데 레이스 시뮬레이션은 날렸기 때문에 모두가 도박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제대로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에서 소프트와 미디엄이 좀 갈려서 소프트 스타트가 많았는데, 이 소프트 스타트의 이득이 큰 편입니다. 1.96m면 상당히 큰 편이에요. 이게 1번 코너까지는 좀 모자랄 수도 있지만 3번 코너 빠져나올 때라든가 5번 코너 돌아서 7번 코너 갈 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서 소프트 스타트가 충분히 개연성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스타트를 준비했는데, 여기서 이제 스타팅 그리드가 1시간 반쯤에 오피셜이 나올 때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비가 왔죠. 여기에서 고민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냥 냉정하게 얘기해서 많이 오진 않았어요. 많이 오진 않았는데 트랙은 완전히 젖었고요. 레이스 그 시작 1시간 반 전만 해도 슬릭으로 스타트가 될까? 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슬릭으로 드라이 타이어로 출발을 하더라도 더티 사이드와 클린 사이드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이제 웨 상황으로 스타트를 하면 그렇습니다. 문제는 너무 빨리 말랐어요. 너무 빨리 말랐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이제 레이스 스타트 때의 상황을 보니까 아직 젖어있는 곳이 좀 있지만 그래도 너무 빨리 말라서 더티 사이드와 클린 사이드 차이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젖어 있다는 가정하에, 어느 정도 젖어 있다는 가정하에 차이가 없다는 거였는데, 마르면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클린 사이드, 그러니까 홀수 그리드가 스타팅 그리드를 벗어나는데 월등히 유리한 상황이 된 거예요. 짝수 그리드는 다 손해를 보는데, 짝수 그리드 뒤에 있는 차들은 그 그리드에서 다 벗어날 때 이슈라기보다는 몇 걸음 나올 때 이슈라 뒤쪽은 별 영향이 없어요. 근데 앞쪽에 있는 짝수 그리드들은 다 손해를 볼 여지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2, 4, 6 그리드 출발한 드라이버들 다 힘들었죠. 난리가 났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뒤에 쪽 애들은 앞에서 닦아줘요. 좀 별 차이 없고 어차피 그라인으로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앞쪽은 닦아줄 차가 없잖아요. 그냥 나가면서. 그래서 이 더티 사이드가 그립 부족으로 상당히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레이스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 레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소신 발언, 제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무관하게 비판할 거는 비판을 하고 가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긍정 채팅 해주세요. 제가 얘기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같이 따라서 욕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제가 하다 2번이 제일 화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F1 프로덕션에 대해서. 여기서 오해를 씻기 위해 F1 영상 프로덕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모장에 쓰세요, 여러분들 욕하시려면. F1 중계 영상은요, 쿠팡 플레이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야, 이거 항의 전화 왔대요. 왜 경기하는 거 안 보여주고 막 여자친구 보여주고 하느냐고 쿠팡 플레이에 항의 전화를 하신다는데, 그거 쿠팡 플레이에서 안 만듭니다. 우린 주는 대로 쏴야 될 의무가 있어요. F1에서 만듭니다. F1에서 만들고요. 전 세계가 그 화면을 써야 됩니다. 딴 화면을 이렇게 PIP로 이렇게 넣는 거 계약하면 할 수 있는 게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것도 안 해요.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는 대로 나갑니다, 영상은. 그리고 F1의 프로덕션은 여러분 이 책 다 사셨죠? 윌 벅스턴의 그랑프리 그림으로 보는 F1의 역사. 여기 보면 몇 페이지에 그게 있냐면은 이 영상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영상 제작에 대해. 45페이지. 45페이지에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센터라는 그림이 있어요. 여기 이쪽 구석에 있는 그림을 보면 뭐가 있냐면은 실제 테이블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F1 중계센터에 뭐 그래픽 오퍼레이터가 있고 메인 디렉터가 있고 에디토리얼 디렉터 있고 C 디렉터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PD예요. PD들이 한 명이 아니에요. 두 자릿수예요. 이 PD들이 화면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PD 한 명이 만드는 우리 쿠팡 플레이에 중계하면 이런 식의 그 작은 그 영세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얘네는 초대형 대기업이에요. 얘네는 실수를 할 수가 없어,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한 놈이 졸고 있어도 옆에서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자, 저런 곳입니다. 수십 명이 있어요. 카메라 수십 대를 컨트롤 해야 되는데 그게 맞지. 그거는 맞아. 자, 문제는 쟤네들이 어떤 영상을 언제 보여줘야 될지를 아주 현명하게 해야 되고,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F1의 중계의 노하우를 통해서 그런 것에 아무 문제가 없어 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왜? 자꾸 중요한 레이스를 보여줘야 되는 순간에 차고를 보여준다든지 관중석을 보여준다든지, 이게 좀 루즈하게 보여줄 게 없으면 그럴 수 있지. 보여줄 게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옛날에도 헝가리 그랑프리 추월 안 나오고 맨날 뺑뺑이만 돌고 아무 일 없을 때 저 워터 슬라이드에서 사람들 막 이렇게 물놀이 하는 거 보여주고 그랬어요. 옛날에도. 오래전에도. 별로 문제 없어요. 그런데 중요할 땐 그러면 안 되지. 중요할 땐 그러면 안 되지. 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그랑프리는 레이스에서 그냥 중계 화면상으로 굉장히 재밌는 레이스였어요. 중계 화면상으로 제대로 잡았으면. 문제는 얘들이 그걸 안 보여준 거예요. 저희가 중계 중에 왜 이 화면이 안 나올까요?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중계진은 원래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원래 하면 안 되는데 해도 너무하니까 저희가 중계 중에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거 너무하잖아. 이거는 진짜 화가 났어요. 저 정도 대기업이. 야, 이 알론소가 모두 5번의 추월을 했습니다. 경기 후반에 5번의 추월 과정에서 아주 위험하거나 좀 아슬아슬한 장면도 있고 문제가 될 여지가 아주 조금 있는 장면도 있고 솔직히 크진 않아요. 그 중에 중계화면에 2개가 나왔습니다. 중계화면에 2개가 나왔고요. 더 중요한 거, 사인스가 포인트를 땄잖아요. 사인스가 포인트를 따는 과정에서 뒤늦게 피스탑을 하고 5번의 추월을 했습니다. 사인스도 5번을 했어요. 중계화면에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하나도 안 나왔고, 이 5번 하는 과정에서 윌리엄스의 그 팀 라디오를 포함해가지고 이 전략적으로 승부를 해가지고 사인스 포인트를 하나 따게 하기 위해서 알본까지 팀플레이를 하고 난리가 났는데 팀 라디오도 안 나오고 다 안 나왔어요. 여기까지 나오죠. 이쯤 되면. 그리고선 무슨 여자친구의 그 관중석만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추월이 가까이 갔을 때 몇 번 보여준 건 괜찮은데, 노리스와 베르스타펜 이거 가지고 솔직히 이거 제가 그 패턴을 설명드렸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될 것 같으면 이게 더 붙는다. 더 붙으면 그때부터 잡으면 돼요. 레이스를 알면 그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딱 봐도 그 가망이 없는 거, 숫자상만 봐도 요거는 안 되는 거 뺑뺑이를 하고 있어. 이걸 빤히 보면서 그거를 몇십 년 동안 그것만 보여주고, 이거는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그 F1 커뮤니케이션, F1 영상을 만드는 그쪽의 중계 스텝 디렉터들의 이슈도 있겠지만, 이 수뇌부들, 의 어떤 그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그 부당한 압력이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 인플루언서를 보여줘라. 무슨 가수가 어디 왔으면은 걔네부터 보여줘라. 이러는 게 이게 정책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회초리를 좀 맞아야 됩니다. 그게 당장은 시청률을 올릴 수 있고, 당장은 뭐 인스타그램에 화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정작 중요한 사람들의 재미를 느끼는 방법을 놓치게 하지 않을까. 마약 같은 거라고 봅니다. 당장 기분이 좋지만 건강을 해치는 거죠. 오래 못 간다고 봅니다. 라는 저의 소신 발언 길었습니다. 저는 화났어요. 여러분들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중계 중에 그 저희가 언급이라도 했으니 다행이지, 이거 해외 중계진 중에 그런 거 언급 안 한 나라도 있대요. 화면만 얘기하고 이 수치상으로 저기 막 순위 바뀌었네요, 사인스가 이거 올라오네요, 이 얘기를 안 한 나라도 있대요. 언어권에 따라서는 팬들이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냥 재미없었네. 이제 그냥 오늘 이게 뭐야 였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우리 맥라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부터 시작해야겠죠. 맥라렌 파파야 룰. 자, 부딪혔습니다. 노리스와 피아스트리 1000랩부터 충돌이 있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딱히 누군가가 비난받거나 문제가 될 일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심지어는 그 파파야 룰을 내세우는 맥라렌의 수뇌부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은 솔직히 당연히 알지. 이거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우선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그 1000랩에 1, 2, 3번 코너를 향해 가는 과정에 3번 코너쯤에서 앞에 있는 베르스타펜이 아주 약간 컨트롤이 완벽한 경우가 잘 없죠. 1000랩엔 약간 컨트롤이 흔들리면서 브레이크를 조금 일찍 밟았어요.
그러면 앞에 차는 충분히 늦게 브레이크를 밟을 거라고 생각하는 뒤에 차들은 다 따라가면서 달리게 돼 있거든요. 원래 레이스 스타트가 그렇죠. 그걸 쟤는 일찍 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있을 테니 나는 더 일찍 밟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진짜 스타트 난리 납니다. 상대를 믿으면서 늦게 밟아줘야 돼요. 앞에 놈을 못 믿어서 내가 일찍 밟으면 내 뒤에 놈이랑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베르스타펜과 노리스가 그래서 부딪혔습니다. 예, 문서에 의하면 확실히 부딪혔어요.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접촉과 함께 그 혹시 부정적인 채팅이나 뭐 이런 안 좋은 얘기 쓰시는 분 있으면은 바로 밴해주세요. 영구 밴. 여기 저희 채팅은 네,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저기 스패너 가지신 분들이 무서운 분들이에요.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돌아가서 노리스가 베르스타펜과 부딪혔기 때문에 노리스도 흔들렸죠. 그 과정에서 앞에 부딪혔으니까 회피 기동을 했고 그때 피아스트리와 부딪혔습니다. 저도 이걸 몇 번 돌려봤는데 피아스트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만한 온보드 영상이에요. 그런데 노리스의 채팅창이래. 노리스의 온보드를 보잖아요. 노리스의 온보드를 보면 노리스는 노리스 나름대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죠. 드라이버들은 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피아스트리는 화날 수 있고 노리스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노리스는 자기 라인을 확보를 하고 있고 피아스트리는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3번 코너는 오프라인이었어요. 그래서 노리스가 움직이는 데에는 사실 큰 문제는 없었죠. 노리스가 자기 쪽으로 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진 않았을 것 같은데 피아스트리가. 하지만 피아스트리 입장에서 화날 만한 상황이었죠. 베르스타펜을 피하려고 나를 부딪혀? 네, 그럴 수 있죠. 피아스트리 입장에선 그럴 수 있는데 노리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런 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재밌는 거죠. F1이 다 모든 건 내 기준으로만 볼 수는 없으니까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쌓이면 드라이버들의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도 있죠. 깊어질 수도 있으면 그게 올해 드라이버 챔피언십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걸 우리는 물러서 가지고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으니 팝콘을 먹도록 하자라고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쟤놈의 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아니야 저걸 이해 못하는 쟤는 바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각자 나름의 상황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은 하셔도 돼요. 메모장에다가, 채팅창에 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는 이 파파야 룰이 뭔지 모르겠는데 팀 내에서 무슨 배틀을 하다가 부딪혀서 자리를 바꿔준다, 이런 팀 오더는 제가 생전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게 정말 저게 자리를 바꿔달라는 뉘앙스가 있는 팀 라디오인가? 파파야 룰은 그런 것도 있어? 굉장히 묘한 부분이었어요. 이게 배틀하다가 부딪혀가지고 무슨 순위가 바뀌었어. 그러면 너네는 클린 배틀을 안 한 거니까 돌려달라고? 야, 이런 것까지 써놨다고? 이거는 정말 신기한 룰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해밀턴이 피아스트리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해밀턴이 피아스트리가 이런 챔피언십 경쟁을 위해 조언을 해달라고 했을 때 해밀턴이 피아스트리에게 해준 말이 물러나지 말아라. 배틀에서 물러나지 말아라.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탈리아에서도 안 바꿔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피아스트리가 그때야말로 팀 라디오를 끊었어야 돼. 우리 페르난도를 봐요. 한 번만 더 자리를 내주란 소리를 하면 팀 라디오를 끊어버리겠다. 그 얘기를 했었으면 오히려 팬심을 얻으면서 순위도 높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그게 뭐 또 파파야 룰이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합니다. 파파야 룰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 그거 유출한 거 받으신 분 계시면 저 좀 보여주세요.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쨌든 요 정도 접촉이 있었다고 자리를 돌려주는 팀 오더란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전 본 적 없어요. 같은 팀에서. 그래서 묘했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 문제 두 가지가 맥라렌에게 더 있었어요. 저 문제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앞으로도 또 있을 수 있는 문제고, 우리는 그냥 팝콘을 먹으면 돼요. 우리 노리스 팬과 피아스트리 팬과 맥라렌 팬 여러분들에겐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나머지 모든 분들은 그냥 팝콘 먹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이렇게 드라이버가 그냥 뭐 순서 정해주는 대로 하는 거 아니고 챔피언십 경쟁할 거면 또 부딪힐 수도 있고, 이제 사고 나서 리타이어도 있고 한 명만 리타이어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노리스의 피스탑 첫 번째, 이게 문제입니다. 노리스의 피스탑 이번엔 빨랐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 노리스와 그 얘기를 하면서 언더컷 기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거 했었어야 돼요. 팀에서 강제해서 했었어야 됩니다. 요건 저의 생각인데
방법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추월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고, 우리가 이 DRS 존에서 속도가 엄청 느리다, 앞에 차 더티에어 속에서 코너를 잘 따라붙지도 못하니 우리의 장점도 안 산다 하면 언더컷을 했었어야 됩니다. 언더컷을 했었어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몇 번 그 할 뻔한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팀 라디오만 들으면. 그러다가 스테이 아웃 했죠. 그 스테이 아웃 안 했어야죠. 그거 안 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피아스트리 피스탑 망했죠. 자, 노리스 피스탑을 잘하니까 이번엔 피아스트리한테 갔어요. 이게 굉장히 공평하네. 이게 파파야 룰인가? 그 생각이 이제 살짝 들었어요. 예, 이러면 안 됩니다. 드라이버들이 부딪히는 뭐 이런 걸로 서로 입장이 달라서 갈등 생기는 건 그럴 수 있다라 그러는데, 팀에서 이렇게 한 명만 피스탑 넣고 이런 거, 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민감할 땐 진짜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를 잘라라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잘하라는 소리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야 된다. 그 실제로는 해외 팬들 중에 그 피아스트리 브리티시 바이어스 해가지고 피아스트리 피스탑도 일부러 늦게 한 거다. 그럼 최근에 노리스 피스탑은 어떻게 된 건데? 라는 질문이 바로 나오지만, 어쨌든 네, 같은 팀입니다. 이 팀이 B팀 안 썼으면 같은 팀이에요. 피스탑은. 예, 같은 팀인데 정말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이겠죠. 예,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냥 실수예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실수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렇고요. 그렇게 피스탑 완벽히 잘하던 팀이 올해는 왜 이러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이후로는 노리스에게 베르스타펜 차 뒤쪽 꽁무니만 따라가는 상황이 됐죠. 경기 끝날 때까지. 베르스타펜의 차에 이슈가 약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노리스가 진지하게 추월 시도를 해볼 만한 상황에 그 7번 코너 레이트 브레이킹 한 번 한 것뿐인데, 거기도 냉정하게 얘기해서 노리스가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간 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한번 흔들어 보는 수준을 넘지는 않았고, 베르스타펜이 무난하게 안쪽에서 커버를 했고요. 바깥쪽으로 추월까지 할 여력은 없었다고 봅니다. 7번 코너에서. 베르스타펜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타이어 상태가 아주 나빴던 건 아니기 때문에 딱히 우위를 보일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맥라렌에게 기회는 노리스가 피스탑을 베르스타펜보다 먼저 하는 거, 그거 한 번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만 그걸 안 했죠. 그래서 베르스타펜이 피스탑을 늦추더라도 노리스는 먼저 했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의 개인적 소견입니다. 그걸 왜 안 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은 페라리입니다. 우리 페라리도 여기 또 다른 의미로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팀인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번엔 그 페라리가 결과가 또 많이 안 좋아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건 불가피합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데 해밀턴이 경기 끝나고 올린 글들 다 보셨나요? 우리 티포시 여러분들은 보셨겠죠? 해밀턴의 이야기. 해밀턴이 이야기를 했겠지만, 이번엔 그 해밀턴 기준, 르클레는 이제 또 따로 하고, 사실 뭐 결과적으로는 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해밀턴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브레이크 이슈 하나 빼고는 정말 좋았어요. 브레이크 이슈 빼고는 다 좋았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잘했어야죠. 물론. 네. 그래야지 뭐 포디엄도 노리고 우승도 노리고 이런 팀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이런 기술적 문제 한두 가지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타이어 안 한 게 다행이죠. 어떤 의미에서. 예. 그래서 해밀턴 같은 경우에 그거 문제 하나에만 너무 집중해서 얘기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라는 얘기와 함께, 물론 뒤에 그 얘기 했어요. 그러나 우리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고 우리는 다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페라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내야 된다. 사실 페라리가 아니더라도 F1 팀이면 결과를 내야죠. 결과로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로 얘기하는 건데, 그 결과가 한 방에 떨어지지 않는데 자꾸 이렇게 눈에 띄는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팬 여러분들이 우라통이 터질만 하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 하지만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자주 벌어집니다. 잠시만요. 자, 그렇고요. 자, 이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네. 이런 부분들이 욕만 해가지고 해결될 부분은 사실 아니긴 한데, 팬 여러분들은 화가 나니까 얘기를 자꾸 하게 되죠. 하게 되는 거 어쩔 수 없는 부분, 앞으로는 좀 감수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거를 바꿔야 된다. 또 누구를 어떻게 바꾸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까요? 기술적인 문제라는 거는 앞으로 많이 터질 거고, 제가 이게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내년도에 파워 유닛이 바뀌면 모든 파워 유닛이,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문제가 여럿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여럿 생길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르클레 같은 경우도 그 소위 말하는 리프트 앤 코스트를 했다. 예, 결과적으로 이제 브레이크를 아끼는
과정이었을 걸로 보입니다. 브레이크 말고도 다른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200m씩 일찍 브레이크 아끼면서 달리고 이제 이런 이슈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 것들이 F1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크게 벌어지는 일이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작게 보면은 흔한 일이에요. 작게 보면 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팬들이 여기까지 자세히 알진 않으니까 좀 가슴이 아프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은 생각보다 자주 있다. 리타이어 안 한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해밀턴의 이제 페널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해밀턴 이제 브레이크가 맛이 갔잖아요.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닙니다. 거의 다 망가진 수준까지 갔다가 마지막 랩엔 좀 돌아왔어요. 놀랍게도 마지막 랩에는 어느 정도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알론소에게 추월은 안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추월은 안 당하기 전 랩에 트랙을 벗어났죠. 정확히 4번 나갔어요. 다 합쳐서 정확히 4번을 나갔고, 그래서 마지막 랩에는 안 나갔어요. 그 전 랩에 나간 겁니다. 그만큼 살짝 관리를 했더니 어느 정도 돌아온 거죠. 그 전 랩에 수십 초를 따라 붙은 겁니다, 알론소가. 그래서 알론소가 화를 내면서 저거는 용서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이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 규정상으로 저 정도를 가지고 오렌지 볼기가 나와야 되냐는 고민을 할 부분이에요. 안 되는 것까지는 아닌데 고민을 할 부분이고, 오렌지 볼기를 낼 쯤에는 이게 살짝 돌아온 거죠, 사실. 그래서 알론소는 화날만 했지만 어쨌든 4번 나가서 5초 페널티를 받아서 알론소의 순위는 원하는 7위로 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똑같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트랙에서 추월을 못했기 때문에 알론소는 화가 났는데 5초 페널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노리스의 프론트윙 엔드 플레이트나 해밀턴의 이런 이슈와 관련돼 가지고 오렌지 볼기가 옛날엔 나왔던데 지금은 왜 안 나오나요? 이거 중간에 제 중계를 많이 안 보신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다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쭉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한동안 갑자기 이 레이스 디렉터가 바뀐 다음에 마이클 메시가 나간 다음에 중간에 들어오신 분이 처음 하시면서 오렌지 볼기를 남발을 하셨었죠. F1에서 거의 잘 나오지도 않던 게 그냥 매 경기 나오고 막 그 남발을 하셨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F1 커미션에서 규정으로까지 못 박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안 하기로, 레이스 디렉터가 그냥 맘대로 날리지 않고 팀에다가 확인을 해서 이게 위험한 상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팀과 한번 피드백을 하고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하기로 했다. 이게 벌써 정확히 언젠지 기억 안 나는데 1년은 넘은 것 같아요. 이 얘기가 1년 이상 됐습니다. 그 전에 정리가 한번 됐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가져와가지고 2022, 2023 기준으로 그때는 했는데 지금은 이라고 하시면 그 사이에 많이 이야기가 정리가 됐거든요. 요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만인 것만 있고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에 관심 없는 분들은 옛날 거 딱 가져와가지고 바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드불입니다. 일단 베르스타펜 같은 경우에 첫 랩에 노리스랑 약간 접속이 있었고, 그 다음 경기 중반에 차의 상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것도 페라리와 결국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뭔가 차에 문제가 생기는 건 항상 있는 일인데 페라리에 생긴 문제보다는 덜한 거죠. 그러니까 추월을 안 당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래도 완벽한 상태는 아니었고 노리스에 비해서는 안 좋은 상태가 맞았지만 베르스타펜이 정말 잘한 겁니다. 잘한 거를 칭찬을 해줘야죠. 이런 문제는 늘 벌어지는 겁니다. 차에 자꾸 저런 문제, 시프트 이슈, 레드불 팬 여러분, 베르스타펜 팬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거. 정말 자주 듣는 얘기죠. 시프트 이슈부터 시작해서 다른 얘기들 정말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두 번 듣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GP를 잘라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안 되고요. 자, 츠노다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소프트로 스타트를 했습니다. 이 베르스타펜은 소프트 스타트를 했는데 더티 사이드라 못 갔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는 일단 더티 사이드도 아니고요. 스타트에서 망했죠. 여기서 순위를 17위까지 잃어서는, 스타트에서 17위까지 순위가 떨어져서는 거의 경기가 끝났다 라고 봐야 되겠고, 그래서 첫 타이어 교체를 좀 일찍 가져갔지만 결과적으로 최대 순위가 11위였어요. 포인트를 따는 게 불가능한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죠.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이 레드불 하면은 엔지니어 나오는 게 우리 장피에로 람비아즈밖에 없으니까 막 이거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 잘못이 아니죠. 그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물론 최종 책임자 하면은 거기가 맞겠지만 예, 그 사람과 이 베르스타펜의 차이 생긴 문제에 직접적인 연관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책임자. 자, 다음은 예, 메르세데스입니다. 메르세데스인데 이 러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완벽한 관리를 해줬습니다. 특히 예, 스타트에서는 뭐 그렇다 치고 홀스 그리드라서 무난했다라고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 큰 실수 없었고요. 그 다음 초반에 거리를 잘 벌리면서 빠르게 언더컷을 시도할 수 있는 거리를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베르스타펜이 러셀에 대한 언더컷 시도는 불가능한 상황이 초반에 그냥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간격을 더 벌려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여기 좀 희미해서 잘 안 보이겠지만 다시 표시를 하면 베르스타펜이 피스탑을 한 시점이 여기에요. 2등이. 그런데 간격을 많이 벌려놨으니까 여기부터 이만큼 이 몇 랩을 더 달리면서 충분히 따라오지 않으니까 여유있게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피스탑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러셀이 만든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이거 문제없게 조절을 했고 뒤에 있는 차들로부터 위협을 전혀 받지 않게 드라이빙을 했다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 메르세데스에서도 정확한 운영을 했다는 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안토넬리가 스타트에서 홀수 그리드의 저주인지 짝수 그리드의 저주인지 그 더티 사이드라서 그런지 뭐 이렇게 얘기하기 쉽진 않지만 일단 스타트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짝수 그리드 다들 그랬죠. 그럼 더티 사이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안토넬리가 뒤로 밀렸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 거리가 좀 벌어졌는데 둘을 같은 랩에 피스탑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게 보면 몇 명은 뒤에 있는 차가 피스탑을 했고 몇 명은 안 했어요. 여기서 전략적으로 쫄딱 망하는 수가 하나 있죠. 뭐냐면 러셀이 딱 피스탑을 했는데 피아스트리가 아직 안 했잖아요. 피아스트리가 안 했는데 갑자기 여기 레드 플래기 나와. 그러면 정말 엄청난 비극이 펼쳐지는 거죠. 2021년에는 이런 일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런 일이 나오는 상황이라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팀에선 전략적으로 최대한의 확률로 계산하는 거고 피아스트리 이때는 노리스죠. 피아스트리 맞죠. 피아스트리가 여기서 피스탑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 피아스트리 입장에서도 다른 주변 드라이버들이 다 피스탑 했는데 나만 안 하고 있다가 쫄딱 망하는 수가 있어서 그렇게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아스트리도 곧 들어와야 하는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빨리 해준 거죠. 그 와중에 안토넬리까지 같은 타이밍에 피스탑을 함으로써 주변 애들한테 압박을 주기 딱 좋게 계산을 정말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메르세데스 팀에서도 잘했고 피스탑도 잘했고 러셀도 깔끔하게 운영을 잘해줬습니다. 다음은 에스턴 마틴. 에스턴 마틴은 역시 알론소가 잘해줬죠. 알론소는 이 레이스의 슈퍼스타입니다. 팀 라디오가 아니었어도 슈퍼스타인데 팀 라디오로 다 해줬어요. 팀에서는 잘해주지 못했어요. 일단 이 피스탑 아까 그 피아스트리의 조금 늦은 피스탑이 양반으로 보일 수 있는 9초짜리 피스탑을 해주셨습니다. 알론소에게.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요. 알론소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드라이버다. 그 얘기를 해도 시원치 않을 피스탑을 했죠. 또 해도 되는데 팀에서 자 이제 몇 랩째 몇 랩 남았다 이걸 카운팅을 하니까 한 번만 더 그 소리 하면은 내가 뽑아버리겠다. 자 렌뽑 하겠다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조용해졌는데 그 이후에 5건의 추월 여기서부터 5건이에요. 여기서부터 그 얘기를 하고 여기서부터 5건 추월을 한 겁니다. 그 중에 중계화면엔 딱 2건밖에 안 나왔고요. 그 중에 하나는 위험할 뻔도 했어요. 그 막는 쪽과 나가는 쪽에 부딪힐 뻔도 하고 막 7번 코너, 8번 코너에서 재추월 할 뻔 하지는 않고 할 뻔 한 장면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게 중계화면에 안 나와서 정말 안타까운 거였고 이런 오랜만에 싱가포르에서도 레이스다운 레이스가 펼쳐지고 추월도 나오고 그러니까 알론소가 신났죠. 그래서 나에게 히어로 오브 더 레이스 트로피를 주어야 한다. 히어로 오브 더 레이스 줘야 됐고요. 이제 받을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막바지에 그 해밀턴을 못 넘어가서 똑같은 말 반복하는 비속어가 포함된 엄청난 팀라디오 랩을 한번 거의 노래에 가깝게 한번 날렸는데 어쨌든 7위로 순위가 끌어올려졌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스트롤 같은 경우에도 이 미디엄 피스탑을 늦게 했잖아요. 그래서 피스탑 한지 오래된 드라이버들, 앞에 이제 로슨이나 보톨레토나 뭐 이제 있던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을 빨리 추월하라는 의미로 저 친구는 40랩이나 달린 타이어가 있으니 너는 새 미디엄 타이어로 빨리 추월을 해보거라. 네, 그쵸. 내 타이어는 100랩.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스트롤도 이제 알론소와 같이 다니더니 좀 배웠나봐요. 재미있는 팀 라디오 하는 법. 네. 알론소에게 잘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팀 라디오는 에스턴 마틴이 1등이었다. 예, 라고 할 수 있고요. 알론소의 리브미 언론 아시죠, 여러분? I know what to do, I know what I'm doing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I know what to do 있습니다. 리브미 언론. 그 리브미 언론 앞에 레이스 엔지니어가 했던 얘기 중에 상당수가 몇 랩 남았다, 몇 랩 남았다 이긴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비슷합니다. 매 랩 나한테 얘기하면 라디오 끊어버릴 거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알핀입니다. 네, 알핀이 콜라핀토 요렇게 콜라핀토 같은 경우에 스타트에서 소프트 스타트를 해가지고 많이 올라왔죠. 짝수 그리드인데요. 얘는 왜 괜찮나요? 뒤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딱히 영향을 받을 위치는 아니었죠. 그리고 나서 순위 변화가 없어서 미디엄으로 일찍 바꾸는 선택을 했는데 별로 나아진 게 없었죠. 최대 순위가 12위입니다. 이거는 이 중위권에서 그냥 차들이 좀 뭉쳐 달리면서 어쩔 수 없이 손해보는 구도를 피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별로 피하지 못한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먼저 이 피스탑을 안 하고 달리던 알본 뒤에서 뭐 딱히 힘을 쓰지 못했고, 여기 미디엄 바꾸고 나와서 알본 뒤에서 달렸고, 그 다음에 다른 차 뒤에 들어가고 이러면은 딱히 할 게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가슬리는 한 수를 더 떠서 투스탑을 시도를 해봅니다. 아까 그 해밀턴도 했지만 가슬리도 했어요. 그러나 그저 19위에서 끝났을 뿐이고 마지막에 후켄버그 넘어간 게 전부죠. 이 후켄버그도 투스탑을 한 드라이버였어요. 그러나 가슬리가 마지막에 이제 넘어간 게 있었고요. 이런 거 다 못 보셨죠? 중계 화면에서 하위권 싸움 못 보신 분들 많고요. 저도 못 봤고요. 그 F1 TV 프로에서 온보드로 보시거나 다른 데 있는 거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고요. F1에서도 소셜미디어에 그 온보드 좀 올리던데 놓친 장면들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하스입니다. 하스 같은 경우에는 미디엄에서 하드로 가는 아주 전형적인 주문을 했고, 오콘 같은 경우에 전형적으로 달려서 전형적으로 제자리에 끝나는 17에서 18위로, 베어먼도 결국 제자리기는 해요. 근데 여기가 조금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중간에 뭐 다른 드라이버들에게 여기가 말하자면 그 맨 앞이거든요. 알론소가 조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베어먼이 뭔가를 좀 더 해볼 수 있는 장면도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래 달린 차 뒤에서 많이 막혀 있으면서 베어먼도 순위를 충분히 끌어올릴 기회가 없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됐을 것 같냐?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은 아쉬운 결과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스에서는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어디냐? 이게 어디냐라는 얘기를 해서 베어만도 괜찮았습니다. 제일 재밌는 팀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레이싱 불스인데, 아이작 카자의 오랜만에 그 공격적인 이야기들이 조금 나왔었는데, 퀄리파잉에서 이미 스티어링 휠을 매우 쳤던 아이작 카자입니다. 매우 쳤는데 아이작 카자가 레이스에서도 억가를 좀 당했죠. 차의 상태 때문에 나중에 전투력이 없었어요. 사실 이 하드로 일찍 교체를 할 때까지만 해도 뭔가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피스탑 이후에 이슈가 심했다고 하죠. 그래서 올라가는 게 오히려 더 뒤로 밀리면서 여기 다 올라가기만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일찍 피스탑을 하고 하드 타이어는 충분히 잘 버텼고, 모든 드라이버가 하드 타이어 61렙 다 달릴 수 있을 정도로 풀로 밀어붙을 수 있을 정도로 관리가 잘 됐다라 그랬는데, 그걸로 힘겨워한 건 차의 이슈 때문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아까 페라리의 경우나 베르스타펜의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슈가 있는 한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로슨 같은 경우에는 세이프티카 기도를 한 거죠. 아니면 레드 플렉. 그래서 너무 늦게 피스탑을 했어요. 이때 피스탑을 해서는 딱히 뭘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 로슨이 됐습니다. 너무 늦게 피스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포인트가 정상적인 피스탑으로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아까 오콘처럼 무난하게 자기 순위로 끝나는 게 될 수 있으니까 뭔가를 노려보자라는 것까진 좋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약간의 순위 끌어올리고 15위로 마치는 거에 끝이었습니다. 제일 재밌는 팀, 중계화면에 많이 잡혔어야 하는 팀은 이 팀이죠. 알본도 상당히 늦게 타이어를 교체했고요. 그래서 소프트로 갔죠. 좀 더 일찍 했으면 하드로 갔을 텐데 소프트로 갔고요. 사인스는 더 늦게 가면서 소프트로 갔습니다. 이 차이가 왜 생긴 거냐면 팀플레이예요. 이게 알본이 일찍 들어가가지고 다른 차들을 약간씩 그 영향을 주면서 사인스와의 간격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사인스와의 간격을 도와주는 주행을 한 겁니다. 알보니. 이런 거 화면에 안 나왔죠. 요거는 그 팀 라디오 한 것들 다 정리한 사이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알본한테 1초만 더 늦게 가주면 안 될까? 랩타임 기준. 1.5초만 더 늦게 가주면 안 될까? 막 이런 걸 하는데 알보니 그거 안 된다고. 이게 모나코가 아니기 때문에 마냥 늦출 수가 없거든요. 추월이 되기 때문에. 사인스는 사인스대로 그걸 다 추월을 해줬고요. 요 앞부분에서는 타이어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배틀을 잘 해줬죠. 기억나실 거예요. 앞에 차들 추월해가는 것도 있지만 배틀을 하면서 잘 막아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새 타이어 끼우고 빠른 차들과 경쟁을 어느 정도 해줬기 때문에 사인스가 나중에 열심히 추월해서 10위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이때의 사인스 그리고 후반의 알론소를 보면 이번 경기는 추월이 되는 경기였습니다. 싱가포르 그랑프리 보통 경기에 비해서 추월이 많이 나오는 경기로 진짜 재밌다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경기였고, 배틀도 치열한 편이었는데 그걸 다 안 보여준 거예요. 와우, 놀랐습니다. 야, 그래서 여기 후켄버그와 보톨레토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무난한 레이스 펼쳤는데 후켄버그는 여기서 망했죠. 큰 스핀, 7번 코너에서 큰 스핀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투스탑, 이런 장면이 오면서 안타깝게도 투스탑하고 최하위로 끝나는 후켄버그가 됐고, 이때 세이프티카 나오는 줄 알았죠. 정말 위험했죠. 큰 위험한 장면이 펼쳐지면서 이 플랫스팟이 심하게 나서 어쩔 수 없이 피스탑한 거예요. 이때 세이프티카가 나왔다면 이 경기의 결과는 많이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러고선 세이프티카가 나오는데 우리 후켄버그가 잘 막아줬기 때문에 무난하게 러셀이 진짜 원하지 않았던 이상한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천만다행 이게 되겠고요. 보톨레토도 이제 무난하게 여기서 타이어 교체한 보톨레토도 끝까지 갔잖아요. 후켄버그가 여기서 하드로 바꿨는데 여기서 피스탑을 한 거는 플랫스팟 때문에 안 돼서 바꾼 겁니다. 이제 원래는 이게 9위까지도 달렸었고, 이 페이스가 이게 쭉 올라갔으면 10위권을 충분히 볼 수 있는 페이스예요. 이게 쭉 위로 가면 앞으로 가거든요. 이거 쭉 이어보면. 그래서 포인트를 노려볼 수도 있는 위치였습니다. 물론 타이어가 얼마나 버티느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러나 후켄버그 그 한 번의 스핀과 함께 모든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퀄리파잉을 잘해야 됐다라는 뜻이 되겠죠. 다음 이제 레이스 결과가 나오는데, 레이스는 1시간 40분 정도가 걸렸고요. 드라이 컨디션입니다. 이 비가 왔던 게 무색하게 레이스 중에는 웻선은 없었고요. 드라이 컨디션으로만 진행됐고, 드라이 타이어만 사용했고요. 실제로 젖은 것의 영향이 경기 초반에 트랙에서 레이싱 라인을 많이 벗어났을 때는 약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전혀 영향이 안 느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러셀과 베르스타펜, 노리스의 격차를 보면 베르스타펜, 노리스, 피아스트리만 비슷한 동네에 있고, 러셀은 안전한 격차에서 무리하지 않고 달렸습니다. 정말 무리하지 않고 달리는 선 그만 있었고요. 그다음 안토넬리 같은 경우에는 피아스트리와 차이가 크죠. 그리고 해밀턴이 따라갈 뻔했었어요. 안토넬리를 문제 생기기 전까지. 르클레와도 랩타임 차이가 컸고, 안토넬리와도 랩타임 차이가 크고, 진행이 그대로 되고 브레이크 이슈가 없었으면 진짜 이 전략으로 투스탑으로 원스탑의 안토넬리를 넘어설 수도 있었는데, 기계적 문제가 생긴 건 해밀턴에게 안타까운 면이고, 해밀턴은 5초 페널티까지 받아서 8위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브레이크 이슈라는 게 있어서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 포스 메저에 해당하느냐, 이제 페라리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냉정하게 얘기해서 기술적인 문제로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트랙을 벗어난 거에 대한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거는 그럼 멈춰서 고치든가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초 페널티는 당연하다면 당연한 부분이었고요. 다음 이번에 우승자는 러셀의 우승과 관련된 기록으로는 시즌 2승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눈에 띄게 좋은 기록이죠. 메르세데스가 올해 2승이나 했다는 게 신기한. 왜냐하면 이 맥클라렌이 좀 이따가 컨스트럭터 챔피언 된 얘기 하면서 너무 강력했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베르스타펜도 때때로 미쳐가지고 최근도 잘하고 있지만, 이런 와중에 뭔가 하나 나사 빠진 것 같은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메르세데스의 러셀이
2승이나 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오묘하면서 러셀을 칭찬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단한 드라이버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싱가포르 그랑프리는 첫 승이 되겠고요. 2년 전에 노렸던 그 첫 승 이제 가져갔습니다. 시즌 8번째 포디엄에 올랐고 15번째 탑5 피니시입니다. 18경기 했는데 3번 빼고 다 5등 안에 들었어요. 올해의 전투력 생각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꾸준한 성적이기도 하고, 폴포지션 2번을 했는데 모두 우승을 했죠. 러셀은 폴포지션에서 우승으로 이끄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드라이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안토넬리는 2경기 연속 탑5에 든 게 처음이고, 그래서 메르세데스도 2경기 연속으로 2명 다 탑5에 든 게 처음이에요. 요즘 은근히 메르세데스가 좋아졌다. 메르세데스가 좋아진 비결? 롤백이죠. 업그레이드를 버림으로써 얻었다. 뭐 거의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7년 만에 싱가포르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다음 컨스트럭터 챔피언이 결정됐죠. 우리 맥라렌이 챔피언이 됐습니다. 컨스트럭터 챔피언 등극을 확정했고, 실제 등극하는 거는 나중에 줍니다. 예, 흔히 갈라라고 부르는 FIA 프라이즈 기빙 세레머니라는 행사가 있어요. 그때 주는 건데, 지금 한 걸로 치죠. 예, 한 걸로 치면 됩니다. 뭐 다를 바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거예요. 자, 10번째 컨스트럭터 챔피언이 됐는데, 그 밑으로 쭉 내리면 WCC 횟수에서 윌리엄스를 추월했는데 1997년에 윌리엄스가 9번째 챔피언 타이틀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맥라렌이 이제 10번째가 되어서 굉장히 오랜만에 두 자릿수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한 팀이 탄생했습니다. 2년 연속 컨스트럭터 챔피언인 것도 중요하고, 6경기를 남기고 타이틀 획득 확정된 게 F1 최고 기록 타이죠. 그 정도로 올해 맥라렌이 강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르스타펜과 러셀이 우승을 그렇게 여러 번 한 거예요. 그리고 피아스트리가 2경기 연속 노포디움, 이걸 왜 써놨냐? 올해 처음이거든요. 올해 처음입니다. 2경기 연속으로 포디움에 못 오른 게. 조인트 얼리스트 타이틀 위인, 조인트 하면 이제 동률, 6경기 남기고. 자세한 기록을 볼까요? 이 주변에 그 쟁쟁한 연도들이 나옵니다. 6경기를 남기고 챔피언이 된 게 퍼센트로 했을 때 73% 만에 한 게 2023년이랑 올해예요. 2023년은 그 베르스타펜 10연승 9연승 하던 그 시즌이에요. 그거랑 동률입니다. 무섭죠. 그리고 그 아래 정말 그 쟁쟁한 것들 나오는데 1988년 저 맥라렌 MP44 아시죠? 세나 프로스트. 2004년 그 슈마허 그냥 포디엄 그냥 맨날 오르던 압도적이라는 F2004 있잖아요. 그때입니다. 89년 역시 세나 프로스트 스즈카에서 둘이 부딪혔던 그 해입니다. 92년 액티브 서스펜션 FW14B 그때입니다. 지금 이 쟁쟁한 애들 요것들 위에서 1등인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맨 밑에 4개 메르세데스인 거 안 비밀. 자, 그렇고요. 저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두 자릿수. 페라리가 두 자릿수 됐던 게 좀 됐는데 이제 두 번째로 맥라렌이 두 자릿수에 올라왔습니다. 그 기타 주요 기록. 이거는 여러분이 반기지 않을 기록일 수도 있는데 2년 연속 세이프티카 없는 싱가포르 그랑프리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리타이어 없는 싱가포르 그랑프리고요. 처음입니다. 당연하죠. 세이프티카 없는 싱가포르 그랑프리가 작년이랑 올해밖에 없는데요. 작년은 그래도 알본이 리타이어를 해줬죠. 올해는 리타이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끝난 싱가포르 그랑프리입니다. 2시간 넘어서 이 시간제로 바뀌었던 싱가포르 그랑프리도 꽤 되는데 지금은 가장 빨리 끝난 싱가포르 그랑프리가 됐고요. 월드 드라이버 챔피언십 1, 2, 3, 4위가 레이스 1, 2, 3, 4위를 차지했어요. 이것도 재밌는 부분이죠. 그런데 역순입니다. 역순이라는 것도 재밌네요. 그리고 3경기 연속으로 드라이버 챔피언십 1, 2, 3위의 격차가 줄어들었어요. 3경기 연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다음 해밀턴이 페라리 이적 후 18경기째 포디엄 피니시에 오르지 못했죠. 이거 스프린트 안 쳐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페라리의 기록이라서 그런 겁니다. 페라리로 이적하고 18경기에 포디엄에 오르지 못한 드라이버. 이게 기록이라서 써놓은 거고요. 사인스가 2경기 연속 포인트 피니시한 것도 이게 모나코 그랑프리에서 그때 여차저차해서 좋은 말로 하면 여차저차, 나쁜 말로 하면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거에서 포인트 딴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포인트 피니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경기에서 운이 따르지 않는 게 많았는데 지난 경기 포디엄에 이어서 이번에 포인트 또 따가지고 2경기 연속 포인트 땄고요. 드라이버 오브 더 데이, 요거는 히어로 오브 더 레이스라고 써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해밀턴이 패스티스트 랩을 찍었습니다. 이게 정말 오랜만이죠. 메르세데스 지난해 상반기에 아마 패스티스트 랩을 찍었을 텐데, 해밀턴이 대부분의 기록을 1위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데 패스티스트 랩 횟수에서만 1위와 좀 큰 격차로 2등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폴포지션, 우승 횟수 이런 거, 포디엄 횟수, 포인트 그냥 다 1등인데 패스티스트 랩을 1등을 못하는 주된 이유가 해밀턴의 전성기 때 그놈의 패스티스트 랩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패스티스트 랩 포인트로 플랜 F라고 하면서 갑자기 경기 말미에 이상하게 소프트 끼고 한번 괜히 패스티스트 랩 도전해서 패스티스트 랩만 쏙 빼먹는, 이게 그 해밀턴이 가장 잘 나가던 수년 동안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패스티스트 랩을 많이 못 찍었습니다. 그런 사연이 좀 있어요. 그래도 만약에 우승권으로 올라가서 한 2시즌 정도만 해주면 이것도 아마 충분히 1위로 올라가고 남을 것 같기는 해요. 다음, 이번 피스탑에서 놀랍게도 모든 게 안 좋았던 건 아니고 딱 퀄리파잉 성적과 스타트만 안 좋았던 츠노다. 피스탑 1등이었죠. 예, 모든 나머지가 다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페라리도 전반적으로 피스탑이 좋았던 거고요. 2.3초면 나쁘지 않은 거죠. 맨날 2.0초, 2.1초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2.5초 안쪽이면 다 좋은 거고, 심지어 2.74초가 탑10이에요. 그러니까 2.5초만 해도 참 잘하는 겁니다. 드라이버 챔피언십 순위에서는 보라색 선이 그어져 있죠. 해밀턴까지는 이제 챔피언 타이틀 획득할 수가 없는 라인.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6경기 남았잖아요. 모두 우승하고 앞에 있는 친구들이 모두 노포인트라고 했을 때 우승을 하면 25포인트를 한 경기마다 따라가니까 6경기에 150이 있고 스프린트가 3번 남았어요. 그래서 24가 있어요. 174입니다. 그 수학적 커트라인.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앞에 다 리타이어, 모든 경기 이런 게 상위권에서 벌어질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산술적으로도 6위 이하는 가능성이 없고요. 그래서 베르스타펜이 63포인트 차까지 따라붙어도 많이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예, 이번에 우승을 했으면 좀 모르겠지만 2위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은 베르스타펜입니다. 한번 딸 때마다 3포인트라도 더, 5포인트라도 더 따야지만 해요. 베르스타펜도. 노리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22포인트가. 피아스트리가 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러셀과 르클레는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누적 포인트로 보면 드라이버 챔피언십에서 그래도 베르스타펜이 왜 요즘 사람들이 흥분하면서 얘기하냐면, 이 많이 벌어졌던 이때를 생각하면 정말 많이 따라갔어요. 이 베르스타펜이 정말 많이 따라온 게 맞아요. 러셀도 최근 분위기 좋아서 제법 따라가고 있지만 이 간격까지 좁혀야 되니까 너무 힘들죠. 어쨌든 페라리도 여기 위에 세 팀과 비교해서 좀 거시기한 거지, 이 페라리 자체로는 굉장히 꾸준하게 자기들 포인트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딱히 나빠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게 좋은 점인데, 티포시의 기준으로는 그거 만족스럽지 않죠. 다 그냥 속된 말로 뚝까 패고 다녀야 시원한데 3등도 잘한 거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네, 페라리 입장에선 그런 팀이 아니기 때문에요. 1등 안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페라리는. 자, 중하위권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는 정말 재밌습니다. 여기 순위가 순탄하게 자기들 간격 유지하고 있는 동네하고 여기하고 많이 다르죠. 예, 놀랍게도 여기서는 여기 알본이 잠시 안토넬리를 넘어가는, 저기 있었죠. 안토넬리 완전히 그 평면으로 아무것도 못하던 시기가 잠깐 있었잖아요. 그 시기에 알본이 이걸 넘어가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원위치 됐는데 저것 빼곤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는 난리 났죠. 중하위권은 정말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컨스트럭터 챔피언은 도장 찍었죠. 근데 황금색으로 씌워줬습니다. 이제는 2위 싸움인데 이번에 메르세데스가 좀 많이 달아났어요. 그리고 레드불도 페라리를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페라리가 이번 경기에 많은 포인트를 못 얻어서 2위 차지한 베르스타펜 혼자 힘으로 정말 많이 따라왔습니다. 예. 물론 레드불이 페라리와 제대로 경쟁하려면 츠노다의 역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3위라도 하기 위해서 레드불이 시즌 끝날 때까지 마이너하게나마 현재 차에다가 신경을 쓸 거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게 잘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을 위해서. 물론 올해 차에 투자하는 게 완전히 버리는 것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교훈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년 차에 조금이라도 공을 더 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2위 싸움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일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중위권은 윌리엄스가 이번에 어쨌든 포인트를 땄고요. 다른 팀이 엄청나게 많은 포인트를 딴 건 아닌데 에스턴 마틴이 레이싱 불스 많이 따라왔습니다. 지금 4포인트 차죠. 예, 에스턴 마틴 그래도 명예를 위해서 6위까지는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또 모르죠 어떻게 될지.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순위에서는 1위와 2위 싸움과 나머지 싸움 요렇게 무대가 딱 3개로 쪼개져 있죠. 2위 싸움 치열합니다. 자, 페라리가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이제 메르세데스가 뒤엎었는데 레드불이 주춤하다가 요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하위권은 알핀 빼고 다 치열하죠. 자, 알핀 빼고 치열합니다. 윌리엄스가 조금 달아나 있고 여기도 한 경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난해 상파울루 그랑프리에 갑자기 여기들 무슨 끼케야 잘하면 뭐 10포인트 12포인트 타고 만세 부르는 팀들이잖아요. 물론 지난 경기 윌리엄스는 15포인트 사인스가 포디움 올라서 한 번에 가져갔는데 지난해 알핀이 9등에 머무르고 있다가 상파울루 한 방에 33포인트를 가져가는 바람에 난리가 났죠. 여기도 지금 누군가 33 가져가면은 6등 내꺼 바로 가는 겁니다. 레이싱 불스가 그거 하면 윌리엄스도 비상이에요. 네, 모를 일입니다. 평점은 그냥 후딱후딱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셀이 당연히 1위를 했고 재밌게도 평점 순위로는 해밀턴 5위예요. 해밀턴이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이번 경기. 가장 안 좋았던 건 가슬리 되겠고요. 자우버 드라이버 2명이 모두 안 좋은 16, 17위 라인에 들어와 있습니다. 맥라렌의 이 현재 추이를 보면 약간은 하향세죠. 요즘 레드불에 이어 메르세데스까지 살아나는 바람에 주춤하고 있어요. 물론 컨스트럭터 챔피언 타이틀을 확정했으니까 조금 더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이 있는 반면 내년 차에 집중하면서 드라이버 경쟁은 알아서 해라가 돼버리면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더 내려가면 진짜 드라이버 챔피언십 어떻게 될지 몰라요. 페라리는 놀랍게도 현상 유지를 잘하고 있다. 또 해밀턴은 상승세입니다. 여기 뒤에 빨간색 점선을 보시면 해밀턴은 요즘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점을 찍고 네덜란드 저점이었죠.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해밀턴 되겠습니다. 놀랍도록 안정적인 팀이 하나 있죠. 레드불. 베르스타펜은 정말 꾸준하고요.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고 츠노다는 꾸준하게 아쉽죠. 다음 시즌 시트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츠노다는 지금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혹은 다른 팀과 계약을 했으려나 뭐 그런 생각까지 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팀과 뭐 계약을 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모르죠. 뭐 루머는 있을 수 있지만 모르는 일인데 그러면 이게 이해가 돼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메르세데스인데요. 안토넬리가 그 시즌 중반에 안 좋았던 게 있기 때문에 이 경향선이 상당히 안 좋은 라인으로 그어져 있지만 최근 분위기는 확실히 나아지고 있는 안토넬리입니다. 다시 살아나고 있죠. 러셀은 누가 봐도 상승세 그 자체입니다. 다음 역시 누가 봐도 상승세의 알론소. 여기 점선 알론소죠. 꾸준한 상승세. 실제로 그렇게 튀지 않게 꾸준하게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론소는 좀 기대가 많이 되고 더욱 놀라운 건 스트롤이 꾸준한 상승세라는 겁니다. 이 흐름이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상승세예요. 그만큼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스트롤에 대한 기대치가. 다음 가슬리가 요새 확실한 하락세죠. 이거는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퀄리파잉부터 콜라핀토에게 많이 밀리고 올해 차에 많은 기대를 안 하고 내년도에 일단 벌써 마음이 2026에 가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의 가슬리고 콜라핀토는 내년 시트가 불안하기 때문에 분전을 해야 돼서 그런지 몰라도 요새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상승세예요. 콜라핀토 점선 상승세. 다음 하스. 오콘의 하락세 뚜렷하죠. 요새 하스의 소년가장은 베어먼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콘이 옛날에 그 앞쪽 스페인 그랑프리까지 보면 정확히 톱니를 그리면서 잘했다가 못했다 잘했다가 못했다가 무슨 나뭇잎 떼기처럼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꾸준히 안 좋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좀 보겠습니다. 레이싱 불스 로슨의 상승세 확실하고요. 아이작 하자는 여러모로 운이 따르지 않으면서 정체됐죠.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 윌리엄스는 알본의 하락세가 좀 있죠. 요즘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아요. 지난 벨기에에서 좀 포인트 많이 딴 거 이후로는 전체적으로 좋지 않고 반면에 사인스는 꾸준한 상승세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인트 피니시 정도에 그쳤지만 그 추세선에 딱 걸리는 정도예요. 사인스의 상승세는 무섭다. 그리고 보톨레토가 이번 경기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추세선은 아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 어떨지 모르겠고 이번 경기 자체는 후켄버그가 1점 포인트 기준으로 1점 더 잘했죠. 그러나 후켄버그는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도 이 평점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결과 포지션 피니시만 좋았지 전반적으로 좋았던 건 아니어서요. 그래서 또 이제 레이스 페이스까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 레이스 페이스 이렇고요. 그래프가 완전히 우상향은 아닙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랩이 진행되는 거고 위로 갈수록 랩 타임이 느린 거. 저기 주어져 있는 한 칸 한 칸이 1초의 랩타임 차이가 되겠는데요. 이제 맥라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차 뒤에서 달리는 거 흔치 않은데 이번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졌고, 특히 노리스 같은 경우에는 베르스타펜을 따라 붙었는데 베르스타펜이 어느 정도 랩타임이 출렁출렁 하는 동안 또 배터리를 모았다가 다시 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중간에 랩타임이 오히려 느렸던 랩이 꽤 됩니다. 이게 배틀 과정에서 소모죠. 그 과정에서 피아스트리 실선도 좀 따라가긴 했는데 역시 그 느린 피스탑의 여파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했고요. 다음은 페라리입니다. 이 페라리의 그 투스탑의 힘이 여기 오른쪽에서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피스트하고 소프트 끼고 나왔을 때 갑자기 이 그래프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94초, 1분 34초가 안 되죠. 33초대 랩타임도 찍었고, 이 실선의 르클레보다 엄청난 차이인데, 르클레가 그 리프트 앤 코스트를 했다는 게 이동래입니다. 갑자기 느리게 가죠. 그 중에는 이제 해밀턴 보내주는 거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리프트 앤 코스트 때문에 나중에 속도를 왕창 늦추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이슈 해결이죠. 여기는 이슈가 있었던 겁니다. 차에. 리타이어 안 한 게 다행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리타이어를 할 수도 있죠. 안 해야 되겠지만, 네, 리타이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을 잘 버틴 거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자, 그 다음 레드불입니다. 레드불 같은 경우에도 츠노다는 뭐 뒤에서 달리면서 다른 차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위치에서 계속 달렸고, 역시 스타트에서 안 좋았던 것 때문에 다른 차의 랩타임에 수렴이 된 겁니다. 같은 차로 저 정도밖에 속도를 못 내나요? 베르스타펜과 랩타임이 2초 이상 나는 건 너무하네요가 아니고 저건 다른 차의 속도에 수렴된 겁니다. 베르스타펜은 차의 중간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종종 속도가 느려지는 랩들이 있었고요. 배틀 조금만 해도 랩타임이 출렁합니다. 네, 역시 어느 정도는 관리가 됐기 때문에 몇 랩 튀는 거 말고는 유지를 잘 해줘서 96초, 1분 36초대 전후에서 딱 기준을 맞춰놓고 그걸로 달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굉장히 잘해준, 차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프를 만들어준 편입니다. 이 정도면. 반면에 메르세데스, 여기는 차의 이슈 이런 거는 없죠. 그런데 왜 올라가나요? 차의 이슈가 없는데 왜 올라가나요? 이것이 트래픽의 바다입니다. 트래픽의 바다. 1위도 예외가 없어요. 랩타임 2초가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이 트래픽의 바다 1호, 트래픽의 바다 2호. 여기가 조금 작죠. 자, 안토넬리는 여기서 1호를 만났죠. 여기서 2호 만나는 겁니다. 이 트래픽의 바다를 만나면 재주가 없다. 누구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 바퀴 뒤처진 차들이 혼자 있으면 모르겠는데 여러 대가 막 배틀 펼치면서 달리고 있기 때문에 블루 플래그를 아무리 날려줘도 이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러셀은 전체 랩타임에서 당연히 모든 드라이버 중에 가장 빨랐고요. 에스턴 마틴 같은 경우에도 이 스트롤 같은 경우가 뭐 누가 지나가면 이게 한 랩 뒤쳐졌기 때문에 피스탑하고 나서 한 랩 뒤쳐지면 다른 차 비켜줄 때 2초씩 날아가요. 이렇게 요 아래 꼭지점이 정상입니다. 이 실선에서 톱니가 이렇게 나잖아요. 한 대씩 보내주는 거예요. 한 대씩 보내주는 거죠. 사실 러셀 굉장히 오래된 타이어처럼 미디엄이 느껴진 이유 중에 딱 교체하고 나서 타이어 온도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 상황에서, 물론 스크럽 타이어라 그렇게까지 어려웠을까 싶긴 하지만 이렇게 한 대 보내주고 속도를 늦추는 게 타이어 온도 유지하는데 썩 좋지 않아서 타이어 컨디션이 안 좋게 느껴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타이어 바꾸자마자 이런 고생을 좀 했습니다. 나중에는 페이스 끌어올리죠. 알론소의 페이스와 비슷하고, 알론소 자체는 여기에서 비교적 이른 시점에 미디엄으로 바꾸고 끝까지 모든 차들 추월해 가면서도 이렇게 좋은 랩타임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어로 오브 더 데이, 히어로 오브 더 레이스였고요. 알핀 같은 경우에 가슬리도 투스탑을 했죠. 이 투스탑의 증거, 매우 빠른 랩타임. 알핀도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투스탑 같은 게 충분히 통하는 레이스였다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가 분명히 분석이 되고 왔으면 이것 때문에 레이스의 양상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투스탑을 시도하는 차가 많아지면 레이스가 많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럴 여지가 좀 사라졌어요. 근데 몇 명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타이어 관리가 꽤 안 되는 것도 느껴지죠. 가슬리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 하드로 바꾼 다음에 하드 처음 랩타임 좋은데 그냥 쭉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이러면 진짜 답이 없죠. 이게 다른 차를 만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꾸준히 올라갔다는 점에서 다른 차 탓만 하기도 좀 그렇고, 알핀은 전반적으로 속도가 좋지 않은 데다가 트래픽을 넘어갈 능력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베어먼도 여기 톱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까 스트롤은 이 동네에 있었잖아요. 베어먼은 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시들 좀 나옵니다. 뒤에 나옵니다. 다른 차보다 늦게. 로슨 같은 경우는 좀 더 뒤에 있었고, 아이작 하자가 좀 앞에서 포인트를 노려볼 만한 위치에 있었지만, 아이작 하자 차에 문제 생기면서 페이스가 이 정도 라인에 맞춰진 거죠. 아까 그 레드불 같은 경우에 36초, 1분 36초에 맞췄다 그랬는데 1분 38초에 맞춰지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차의 이슈 때문에 더 이상 뭘 해볼 수가 없어서 아이작 하자 탓이 아니에요. 느려진 게. 윌리엄스가 포인트를 딴 게 다 이유가 있죠. 처음에 미디엄을 계속 끌고 가면서 페이스가 전혀 흔들림 없이 그냥 쭉 내려오잖아요. 이쪽 끝에서. 그리고 사인스 여기서 이제 랩타임이 좀 느려졌지만 이거 배틀도 하고 한 랩 뒤처지는, 한 랩 더 앞선 차에게 보내주는, 자신이 한 랩 뒤처졌기 때문에 한 채 보내주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배틀하면서 이렇게 출렁했다가 타이어 교체한 다음에 여기 점선이 매우 빠른 1분 36초 아래에 모두 형성이 되면서 추월쇼를 할 수 있었죠. 사인스가 이 앞에 랩을 여기까지 달려주게, 여기서 타이어 교체한 거예요. 미디엄으로. 그러면서 페이스가 좋았던 게 포인트를 딴 비결이 됐고, 자우버도 후켄버그가 어쩔 수 없이 소프트로 교체를 했는데 많이 내려온 것 같지만 아까 알핀만 생각해도 이게 사실 많이 빠른 게 아니에요. 알핀 요 동네까지 왔었죠. 1분 35초 아래까지 가슬리가 찍은 게 있고, 해밀턴은 33초대도 나왔었습니다. 소프트 마지막에 썼을 때. 자우버는 이번에 그냥 빠르지도 않았다. 앞에 차 스핀한 것도 좀 있고 다른 차 뒤에서 뭐 특별히 해볼 수 있는 게 없었던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 차가 충분히 빠르지 않아서 포인트를 못 땄다 라고 볼 수 있는 자우버였습니다. 여기까지 그래프를 다 봤고요. 스틴트 1에, 그러니까 첫 번째 타이어, 스타트 타이어를 가지고 달린 랩타임이 어떤가 길이로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랩타임 기준으로 1분 38초대 전후로 표시가 돼 있고, 러셀이 월등하게 빨랐다는 게 보여지죠. 그리고 재밌는 부분은 베르스타펜이 2위였지만 실제 첫 스틴트의 랩타임은 4등이에요. 베르스타펜이 들어간 다음에 노리스와 피아스트리가 속도를 열심히 끌어올릴 수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베르스타펜이 별로 빨랐던 건 아니에요. 맥라렌이 다른 차 뒤에 있었으면서도 정말 빨랐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스틴트는 페라리가 그렇게까지 속도를 내지 못했고 안토넬리가 제법 빨랐죠. 그리고 사인스는 이때도 빨랐습니다. 사인스 굉장히 빨랐죠. 두 번째 스틴트는 길이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맨 위에 보면 알론소와 그 로슨이 거의 같은 랩타임이라서 둘이 페이스가 비슷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로슨은 12랩이고요. 알론소는 34랩입니다. 34랩을 저렇게 맞춰준 건 알론소가 월등히 빨랐다는 의미예요. 월등히 빨랐고, 이 마지막 스틴트에 사인스가 많이 빨랐던 이유도 10랩밖에 안 달려서 그렇습니다. 10랩만 달려서 빠른 거죠. 네, 랩수가 적으면 훨씬 더 이 기록상 이득이 많이 나기 때문에 랩수가 길었던 차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러셀이 여기 5등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36랩이나 달렸기 때문에 베르스타펜과 르클레를 빼면 가장 긴 랩수가 러셀이었죠. 그래서 러셀도 상당히 좋은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노리스와 피아스트리는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피아스트리가 굉장히 많이 빨랐죠. 노리스는 베르스타펜에 부딪혀가지고 속도를 못 냈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 맥라렌이 마지막 스틴트에 가장 빨랐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랩타임은 어떠냐? 1, 2, 3, 4등이 비슷했다. 러셀이 생각보다 많이 빠르진 않았습니다. 전체 랩타임에서 아주 미묘한 차이예요. 저게 레이스 끝나면 5초 차이 나는 겁니다. 거의 뭐 한 0.04초 러셀과 피아스트리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피아스트리는 전체 랩타임 2위인데 레이스에서 포디엄도 못 올랐죠. 중간에 피스탑이 치명적인 영향을 준 것이구나를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피아스트리와 같은 노리스 같은 경우엔 피아스트리보다 약간 느린데 저게 베르스타펜의 랩타임에 수렴을 해서 그래요. 베르스타펜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안토넬리는 조금 떨어져서 자기만의 레이스를 펼쳐서 나름은 저게 자기 페이스가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러셀과 비교해서 0.5초 정도 매랩 차이 나죠. 매랩 0.5초면 어느 정도 차이인가요? 62랩 경기면 30초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0.5초 차이가 경기 끝났을 때 30초 차이가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페라리, 르클레와 해밀턴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가 반영된 수치입니다. 이게 놀랍게도 차에 문제가 생겨서 느리게 달린 거 반영된 수치인데 그래도 알론소보다 빨랐어요. 어마어마하죠.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알론소 같은 경우에 다른 베어먼이나 후켄버그 이런 드라이버들보다는 확실히 많이 빨랐다. 후켄버그가 빠른 이유는 소프트로 교체를 한 번 더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위권이 비슷한 랩타임이 나온 맥라렌이 뒤에서 달리니까 역시 힘을 못 써버리는 이제 상황이 된 거고, 앞에서 달렸으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났을 겁니다. 맥라렌과 다른 팀 드라이버들. 하지만 레이스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은 경기였고요. 과연 미국에선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여기까지 싱가포르 그랑프리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